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입니다. 오늘 한익병 쇼는 국민 미혼남, 국민 싱글 나비성형외과 신동호 원장님 모시고 코 성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비성형외과 신동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손주가 토요일 날 오후에 이마에 한 4, 5cm 찢어져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신동호 원장님이 자기 공항이래. 방콕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와서 좀 꼬매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예약된 거니까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신동 원장 아버지한테 가서 치료는 받았고, 왜 갔니 그랬더니 화장품 광고 때문에 간대요. 화장품 얘기 잠깐 좀 하죠. 예. 왜 광고 찍었는데 신문에 안 나오고 뭐 방송에서 못 봤어요. 이게 그 화장품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태국만 일단 허가가 나서요. 태국 쪽으로 수출하는 제품이어서 국내엔 출시는 안 됐고요. 거기서만 이제 그 CF 촬영이랑 거기 예능 나오고 뭐 런칭 행사 이런 거. 태국 화장품 회사의 모델이었군요. 예, 지금 약간 좀 애매한데요. 네. 저랑 같이 좀 아이템을 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하위 브랜드처럼 만들어서 거기랑 좀 같이 하는. 그럼 화장품 회사 직접 경영하시는 거예요?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하는 건 아니고 원래 있는 회사인데 제가 참여해서 제 이름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랑 이제 회사랑 같이 어떤 이제 성분으로 할지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을 브랜딩을 하고 태국에서만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직접 개발하는 화장품이고 개발에 참여했으면 좀 갖고 와서 우리 구독자님한테 선물도 좀 하고 그래야죠. 네, 제가 사실은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좀 허겁지겁 나오느라고 오면서 제가 좀 깜빡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러면 불러주시면 다음 달쯤에서 신동 원장님이랑 이제 그때는 수술 다른 얘기 할 때 그때는 화장품 세트 좀 갖고 와서 우리 구독자님한테 선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동 원장님 모시고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코 성형에 대한 얘기를 아주 역사부터 시작해서 성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성형의 부작용까지 제일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정보는 정확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주 꼬매주신 분이 사진 좀 올려주세요. 요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신혜식 원장이라고 제 한 2년? 3년 후인가 그런데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감사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낼 거야 아마. 자, 우리 신동 원장 모시고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형의 역사가 꽤 오래됐나 봐요. 저도 사실은 이제 좀 찾아보면서 언제 처음 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코 성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니까 좀 역사를 좀 하면서 좀 재밌는 좀 야사도 좀 풀고 그렇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공부를 해서 좀 찾아왔습니다. 재밌는 것들 모아서. 미라는 뭐예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한 거는 가장 최초로 이제 코 성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이제 문헌이 기원전 1550년대 이집트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2500년 전이네. 그러니까 2600년 전이구나. 그래서 에베레스 파피루스라고 파피루스라고 이집트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록된 내용인데 절단된 코에 대한 재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사진은 실제 이제 미라 사진이랑 미라 사진 3D로 복원한 사진인데요. 람세스 2세라고 유명한 그 이집트의 제왕이죠.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좀 이제 논란이 있는데 워낙 옛날 일이니까 이제 출애굽기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출애굽기 때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제 도망갈 때 잡으러 온 왕이다, 왕이다 아니다 이런 썰이 다 있는데 이제 그렇게 추정되는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였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놓은 이유가 람세스 2세가 본인의 이제 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매부리코인데 미라는 보면. 그래서 지금 3D로 이제 구성한 사진도 보면은 코가 굉장히 좀 지금 현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좀 크고 이제 좀 매부리도 좀 심하고. 그런데 좀 그때는 이제 또 미의 기준이 또 시대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좀 아름다운 코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다 이제 시신도 미라로 만들어서 부패가 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코 부위는 이제 연골이랑 살이니까 썩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 5세기에 가면은 자기가 왕인 걸 못 알아볼까봐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코에 이제 씨앗이나 뼈랑 이런 거를 섞어서 코 성형을 미라에다 했다고 합니다. 아, 미리 유언이었나 보구나. 예, 그래서 예. 이제 죽었는데도 이제 미라에서 코 모양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매부리 모양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용 목적의 사후 미용이네요. 예, 그러니까. 사후 미용 목적의 거의 야, 대단하다. 첫 성형 수술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헌에 좀 나타난 거는 네. 기원전 600년에 인도의 슈스트라라는 의사가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요. 본인이 저서 수슈트라 상히타라는 저서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전 시대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처벌 중에 하나가 코를 이제 자르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팔다리를 자르거나 이러면 이제 노동을 시켜야 되는데 노예로 만들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럼 낙인을 찍으려고 이제 코를 좀 베어내고 인도에서도 좀 그런 게 많았나 봅니다. 중국에도 저게 있었고 묵형이라고 여기다가 이제 뭐 글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랬죠. 예.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했다는 얘기예요, 수술을?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코가 없어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재건술도 처음에 시행이 됐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제 성형 수술이 이제 이런 잘린 코에 대한 재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림을 보면 현대 한거랑 비슷해 프랩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포헤드 플랩인데요. 예. 이마에 이제 피판을 이용을 해서 코를 재건을 한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뭇잎입니다. 나뭇잎 모양으로 이제 이마에 있는 살을 절제를 해서 코로 옮겨가지고 이제 코 모양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 아까 전에 이제 미라한테 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인간한테 한 건 아니니까 성형 수술을 보진 않고 최초의 성형 수술로 요걸로 봐야 되겠네요. 모두 눈, 코 뭐 이런 거 다 합쳐 최초의 성형 수술을 이때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형벌을 받은 흔적을 지워주는군요. 이건 뭐 미용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수술이네요. 네. 사실은 이제 성형이라는 학문이 이런 재건에서부터 이제 그렇죠. 출발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렇게 코가 결손된 환자들 재건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그 영어로는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네. 셀수스는 또 누구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기록이 없다가 이제 로마 이제 기록이 나온 것만 찾았나요? 예, 네. 기록이 좀 특별하게 나온 것만 찾았는데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원 후 14년에 셀수스라는 의사가 또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에서 중요한 게 항생제랑 이제 마취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마취를 한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환자한테 이제 술을 마시게 하고 아편을 이제 하게 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편 쓰고 술 마셨으면 꽤 괜찮게 마취가 됐을 것 같은데요. 뭐 그 당시에 이제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최선을 다한 거죠. 네,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2세라고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네. 역시 이제 동로마 제국의 원래 황제였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제 라이벌에 의해서 퇴위를 당하고 더 이상 복귀를 하지 못하게 코를 또 잘라버린 형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코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별명이 리노트미토스라고 이제 코가 잘린 라틴어로 그런데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이 황제가 다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힘을 얻어서 복위를 하면서 코 성형을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에 이제 금속 보형물을 넣고 그렇죠. 예. 나타났다고 하는 좀 일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는 우리가 넘어왔네요. 중세이기 때문에 이제 중세가 이제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게 좀 다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중세를 뭐 미드에이지 아니면 다크에이지라고 하는데 암흑기라 그러죠. 네. 아무래도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제 과학에 대한 탐구가 신에 대한 도전이다, 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발전이 계속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록이 없었는데 이제 가스페레 탈리아코치라는 이제 볼리오나 의대 교수가 네. 이탈리아구나. 그건 이제 르네상스 시대죠.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뤄서 다시 코 성형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형이 재건으로부터 출발을 한 게 그렇죠. 이 당시에 매독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예, 매독이 되면 이 연골이 녹아가지고 그 저기 말한장처럼 코가 내려앉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어로 새들로즈라고 네. 하는데 네. 사실은 매독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 되게 무시무시하지만 페니실린 그냥 주사 한 대만 맞으면은 다 낫죠? 지금은 사실 큰 병도 아닌 진단만 되면. 그렇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행성제 페니실린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매독에 걸렸을 때 코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안장코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볼료나 의대 이제 교수는 팔에 있는 근육에 살을 이용을 해서 코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코랑 코의 이제 결손 부위랑 팔을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 봉합을 하고 2주 동안 이렇게 있고 아. 살이 좀 안정이 되면 2주 후에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모양을 다듬었다고 하는데 아. 네. 참 창의적이다. 굉장히 뭐 결과는 좋았나 보죠? 그래도 지금도 사실은 코에 하지는 않는데요. 뭐 이제 손가락 같은 거 우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이제 국수 피판술이라고 해서 예.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뭐 이게 최선이었으니까. 아, 재밌네. 아, 여기서 이 얘기가 내가 지금 뭘 찾았냐면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 천문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요하네스 케플러의 스승이죠. 우리 케플러 제1법칙을 할 때 그 스승이 누구냐면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코가 없어요. 이 코가 없어갖고 저기 유스타니어스처럼 구리를 가지고 코를 만들어서 했는데 코가 왜 없었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결투하다가 상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티코 브라헤가 관측한 자료를 케플러가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그 케플러 제1, 제2, 제3법칙을 발표를 하고 그걸 보고 뉴턴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만들어내죠. 그때 그 티코 브라헤가 코가 없어요. 금속 코가 딱 하니까 지금 유스타니아누스 2세가 그 티코 브라헤 생각이 나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막 찾고 있었어요. 아주 뭐 열심히 찾으시길래. 네. 티코 브라헤 유명한 그 천문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학자죠.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재밌는 좀 야사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무균적으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가 중요한 거고 또 통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마취제가 중요한데 19세기 후반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이후로는 여러 가지 수술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형외과 쪽으로는 굉장히 대가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좀 보면서 보니까 제가 뭐 1900년대 뭐 의사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지는 모르죠 우리는 뭐. 그렇죠. 보니까 아직도 쓰는 이제 코성형 기구들에 다 이런 대가들의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프리어. 이게 프리가 아니구나. 프리어구나. 이게 이름 누구예요? 프리어라는 이제 의사 이름이고 뭐 이제 코틀리트렉. 제가 지금 메첸바움. 메첸바움은 우리도 뭐 알죠. 이거는 수술판에서 외과에서 많이 쓰니까. 그건 누구예요? 그런 게 다 이제 옛날에 코성형 했던 분이구나. 쓰시던 기구를 저희가 조금 변형해서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리트랙터라고 한 거 부르지 코틀러 리트랙터하고는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수술 부위. 예, 뭐 요 모양이 코 갈고리 모양이 콧구멍 이제 폭이랑 비슷해서 코 수술할 때 좀 많이 쓰는구나. 연골을 좀 아래로 좀 당기는데 좀 쓰는 기구인데 제가 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던 게 우리도 그냥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고 메첸바움은 우리가 몇 잼 달라 그러잖아요. 뭐 시저도 안 나와 그냥 몇 잼 딱 그러면 이제 나오는데 이름이구나. 거의 이제 병원 쪽에서 이제 우리가 코카콜라에서 이제 콜라가 왔듯이 그렇죠, 맞아요. 대명사처럼 쓰는 건데 제록스 이런 것처럼. 신기하더라고요. 자, 드디어 이제 코로 넘어왔습니다. 이쁜 코가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우리 남자들끼리는 코 크면 그냥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맞나요? 확률적으로? 그 단순히 사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어서 근데 일단은 일반인 기준으로 어떻게 좀 코가 아름답게 생각하는지 아무래도 이제 코라는 부위가 얼굴에 이제 중심에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의 이제 인상이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성형 수술이 코 성형 수술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코가 좀 아름다운 코가 뭐냐 하면은 곧게 뻗은 오똑한 코 요 정도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좀 코를 좀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분석하고 계획을 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성형외과 의사의 관점에서 좀 보자면은 일단 먼저 이제 파란색 표시된 콧등 부위가 적당히 좀 여기 콧등이죠. 적당히 높아야 되고 네. 코 끝도 오똑하게 높이 솟아 있어야 되고 네. 그 위쪽은 스프라틱 브레이크라고 해서 상비첨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네. 여기는 또 살짝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버선코처럼 올라오는 게 좋은 모양이죠? 뭐 이따가 제가 버선코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살짝 단차가 좀 있어야지 코가 좀 더 오똑하게 보이는 거죠. 네. 이게 단차가 없어져 버리면 코가 좀 처져 보이고 그리고 성형수술하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보이잖아요. 약간. 그거를 이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게 이제 다 기술이고. 네. 이제 코 모양은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비순각이라 그래서 이제 코끝이랑 입술이랑 이루는 각도. 코끝이랑 제 각도는 어때요? 각도가 저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는. 한 9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90에서 105도 정도 사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저게 105도쯤 돼야 콧대가 좀 높아 보이겠네요. 근데 이게 성별마다 좀 다릅니다. 남자는 조금 낮아도 되고 여자는 살짝 코끝이 좀 들려 올라간 게 예쁘기 때문에 좀 도도해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코가 뭔지 우리가 어떤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제 해부학적인 랜드마크들을 두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실상 수술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수술할 때 뭐 코 각도를 재기도 어렵고 그렇죠. 사실 이거 말고도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얼굴 길이도 다르고 뭐 이마랑 코와 이제 턱 부분의 이제 비율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코의 길이도 다르고 그리고 코폭도 다르고 굉장히 좀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옆모습만 갖고 이러는 거지 앞에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죠. 굉장히 정말 많은 그러니까. 변수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각도로 딱 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코 성형이야말로 의사의 심미적인 게 가장 많이 들어가지 않는 수술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미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좀 다른 수술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뭐 지방 흡입이라든지 뭐 가슴 수술을 예를 들면 그냥 일단 지방 흡입을 해서 좀 빠지고 좀 작아지면은 다 만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가슴은 일단 커지면은 좀 크지면 만족하죠. 예, 일단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여기 라인이나 뭐가. 예. 이제 코 성형이라는 게 좀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좀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또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시기별로 저는 이제 코 성형 트렌드가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기 있구나, 때문에 이것도.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코 성형이라든지 의학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하는 의학은 서양 쪽에서 다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양의 기준을 좀 많이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할 때도 콧등을 좀 서양인처럼 좀 높게 하고 이제 좀 버선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때 신었던 버선 신 앞코. 있지 않습니까? 앞코 쪽 이렇게 올라간 곡선처럼 요런 코를 초창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비단 성형 수술 말고도 우리 뭐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일단은 팝뮤직을 따와서 처음에 이제 베끼는 수준에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죠. 발전하면서 그게 또 다시 세계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성형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좀 서양의 기준을 많이 따라갔다가 이제는 동양인, 한국인에 어울리는 그런 얼굴을 좀 찾고 그렇게 돼서 이제 시대별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름다운 코는 서양인의 코와 동양인의 코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라인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시대별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현대에 좀 가까워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부러 매부리 라인을 만들어요? 사실 일부러 만들지는 않고요. 네. 약간 매부리를 남겨두는 것 정도는 우리가 봤을 때 좀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좀 지루하실까봐 제가 연예인 사진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좀 괜찮아요? 사진 공개해도? 연예인 분들이시니까 뭐. 했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제 수술만. 제 환자들 말고요. 이렇게 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을 한 거랑 여부랑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모양이 공개된 환자분들이 얼굴이니까 많이 가지고 오는 얼굴 그리고 뭐 성형외과 의사들이 좀 아름답다고 코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연예인들을 좀
이제 모아왔는데 요게 이제 제가 보는 가장 어색한 성형 수술의 모양이 요거예요. 이것도 좀 요 정도 하면 괜찮은데 이거 높여가지고 얼굴에 수크만 보이는 분이 있거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제일 부자연스럽고 나 성형했어 그러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이제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 성형이 서양에서 왔다 보니까 서양인처럼 우리가 콧대를 굉장히 높게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서양인들 이제 얼굴을 봤을 때 얼굴 뼈가 굉장히 돌출이 돼 있어요. 입체적으로. 이마가 좀 입체적이죠, 맞아요. 이마도 돌출, 이마뼈, 눈썹뼈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다들 맞아요. 돌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양인은 좀 펀펀하죠. 이런 게 굉장히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인을 따라서 콧대를 그렇게 높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장님이 맞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짜 아바타 코라고 하는데 이제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는 보진 않았는데 이걸 보고선 맞아요. 아바타랑 비슷하다. 네. 이제 이마가 평평한데 콧대가 이렇게 높아 보이면 어색하고 이제 성형 티가 나는 이제 그런 현상수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옛날에는 아마 그런 미적인 것들이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만의 스타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서양을 많이 따라해서 따라했구나. 콧대를 부자연스럽게 많이 올렸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장 처음에 유행했던 게 이제 버선 라인 코라고 해서 이런 게 나와요. 사실 이게 다 마케팅 용어입니다. 저는 또 이게 모호하고 사람들이 그냥 마케팅 용어로 만든 건데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코성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버선 라인이 나왔고 근데 이게 차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부자연스럽다, 너무 뾰족해. 너무 이 곡선지고 들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버선에서 반을 붙여서 반버선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라인이 좀 더 길고 끝이 조금 살짝 올라오는구나.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덜 버선 라인 같은 게 직반 버선 라인. 내가 보고 제일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게 한 세 번째쯤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걸 넘어서 이제 최근에는 직선 코, 완전 쭉 뻗은 코, 그다음에 넘어서 살짝 매부리 있는 것까지는 좀 아름다운 코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다 사람들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고 이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요 직반 버선에서 아주 살짝 있는 매부리 요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직선 라인이 요즘 트렌드인가 보구나. 제 환자 중에서 이걸 하고 와서 너무 편안한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을 이제 가졌는데 제가 시대에 뒤진 거네. 그러니까 그 사실 직선 라인도 이 콧대가 얼마나 높냐 이런 아니면 비순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요즘 콧대를 많이 서양인처럼 안 높이고 쭉 뻗는 라인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따 이제 연예인들 사진들도 좀 보여드릴 텐데 좀, 같이 그래도 알만한 연예인들 좀 보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아름답다고 인식하구나 대중들이 이렇게 이제 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일단 이분은 유명인인가요? 이건 한국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신디라고 해서 이제 외국 인플루언서인데요. 해외에서 이제 코성형을 할 때 가장 많이 들고 오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 사람 때문에 거의 대명사처럼 뭐 신디 라이노플라스티라고 뭐 그렇게도 구글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가 직반 버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은 보면은 저는 이제 반버선이나 버선형에 좀 더 이따가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코끝이랑 이제 요 커브가 굉장히 두드러진 게 특징이고 그리고 콧대 또한 굉장히 높고. 흑인 혼혈이니까 앞에서 보면 코가 좀 넓을 텐데 그것도 다 수정을 했겠네요. 그러면? 뭐 일단은 제가 워낙 이제 이쪽은 워낙 섞여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인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흑인 혼혈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라인이어도 이제 이마뼈가 이제 잘 돌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고 우리가 좀 예쁘다고 느끼는 코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얼굴은 모르고 몸매만 기억나요. 어디 저기 영화에서 완전히 그 쫙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도둑질하는 거 무슨 11인가?
오션스 11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줄타고 내려와서 도둑 은행 금고 트는 거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저도 뭐 거기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아일랜드라고 옛날에 이제 가상 로봇이랑 뭐 이런 세계를 그린 영화가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아일랜드에서 주연을 했던 배우인데 키 크고 늘씬한 여자라는 것만 기억해. 얼굴은 처음 봤어요. 제대로 본 건. 그래서 뭐 서양에서는 이제 요런 코가 또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또 이마도 나와 있고 콧대도 높고 라인을 봤을 때 좀 버선형보다는 좀 직선이나 아니면 아주 살짝 매부리가 있는 매부리 좀 있네요. 네. 아까 100도가 넘는다 이거. 무슨 앵글이라 그랬지? 이거 입술하고 코하고 비순각이라고 합니다. 나조라비엘 앵글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좀 들려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코끝이랑 그 바로 위에 약간의 이제 살짝 파인 부분이 있는 게 오똑하게 우리가 봤을 때 예쁘다고 느끼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의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민효린이라는 연예인이에요. 몰라요. 연예인인데 이제 1세대 한 15년 전에 이제 코성형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코성형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쁜 코로 했을 때 이 코처럼 해주세요라고 많이 이제 들고 왔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도 아까 스칼렛 요한슨이랑 비슷하게 약간 100도, 190도는 넘겠네요, 그죠? 190도면 100도는 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100도는 넘고 비순각이 넓고 코가 오똑하게 들려 있고 그다음에 코 라인 같은 경우에 끝이 이렇게 좀 들려간 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버선 정도 되겠다, 그죠? 예, 반버선에 가까운 이런 코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보면 이게 성형한 건지 본인 건지 구별이 돼요. 사실 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연예인들은 우리가 좀 예쁘다고 느끼는 분들 요즘 자려하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자려? 자려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하다. 네. 그러면 스칼렛 요한슨도 이런 코가 원래 백인 특유의 코의 모양인지 성형한 건지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네. 본인이 얘기하지 않나? 정말 원래 코가 이렇게 타고나게 예쁠 수도 있는 거고 수술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보시면 살짝 이제 매부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술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코가 굉장히 낮았는데 실리콘을 좀 많이 높였다. 그럼 완전히 직선으로 이렇게 그렇죠. 꺾겠죠. 그러면 이제 성형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런 분은 보면 성형을 했다고 느낌이 오거든요. 네. 제가 보는 느낌에는 뭐 이걸 갖고 나중에 명예훼손 걸지는 않겠지만 이런 자리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뭐 필러라든지 이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저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분 스칼렛 요한슨은 자연스럽고 이분도 동양인 코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서양스러운 굉장히 서양스러운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보형물을 굉장히 콧대를 많이 높여놓으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좀 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좀 이제 15년 전에 이제 민효린 씨 안타깝지만 이제 코가 시대가 좀 저물고 이제 좀 직반 조금 더 직선에 가까운 코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신세경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친구는 드라마를 한번 내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하이킥이라고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그거는 CF에서 안 봤고 그 뒤에 끝에 어디 공항 가는 내용인데 공항에서 이렇게 애인이랑 헤어지는 거 그런 영화를 뭐 미니 시리즈 하나를 그때 신세경 씨 본 것 같아요. 타짜 나오시고 하셨는데 이제 코 이제 라인을 보면 아까 보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직선이에요. 라인 자체가 과도하게 이제 과장되어 있지 않고 쭉 뻗고 역시 코끝이 오똑한 이제 모양이고요. 이런 코를 우리가 이제 직반 코라고 좀 많이 얘기하고 요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코 성형계에서는 위에 좀 군림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거의 제일 많이 사진을 갖고 오는 게 가지고 오면은 그럼 이분도 저기 수술을 한 건가요? 괜찮겠죠. 사실 옛날 사진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좀 모양이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비포 애프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살을 많이 뺄 수도 있고 살 뺀다고 콧날 서진 않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상적인 모양이었고 이거는 누구예요? 같은 분입니다. 그래요? 늙었다. 다른 사람 같아.
이제 뭐 화장이나 그런 게 차이가 있겠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굉장히 스테디셀러처럼. 그러면 제가 환자들 보면서 어색하다고 느끼는 게 직선이거든요. 네. 이게 트렌드구나 그러면 지금. 예.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더라도 좀 저렇게까지 하지 말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코를 보면. 이게 좀 부자연스러우십니까? 네,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봐요. 그러니까 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제 느낌이에요. 뭐 저도 뭐 연예인들 이름 지금 아는 사람이 신세경 씨는 내가 한번 옛날 무슨 저기 미니 시리즈에서 한번 봤던 거. 그것도 뭐 드라마 내용보다는 거기 나온 배경화면이 좋아서 배경음악 듣느라고 봤던 기억 나는데. 아마 이제 다음에는 더 신세대들이 나오는데 전혀 모르겠죠. 뭐. 누군지 몰라요? 네. 미연이라는 이제 아이돌 가수인데요. 이분도 이제 굉장히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예쁜 코라고 좀 많이 생각해서 들고 오는 사진인데 아까 신세경 씨보다도 더 직선인데요? 더 직선. 더 직선이고 여기 뭐라고 나잘 리치라 그러나요? 여기 라딕스라고도 하고 뭐 이제 콧등. 네, 콧등. 근데 그게가 너무 과장되게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저는 동양인이면 동양인의 모양에 맞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서양인들의 매부리 코만큼 올라와 있는 거죠. 여기서 약간 끝이 끊기면 매부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트렌드가 옛날 수술보다도 콧등이 계속 지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서양인들은 이마가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좀 잘 어울리는데 동양인들 이마가 좀 평평하고 플랫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콧대를 많이 안 올리는 좀 추세인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는 거는 미적인 거는 떠나서 자연스럽지 않다. 제 느낌은 그런 게 좀 있네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형했는데 자연스러워서 모르면 그럼 하지 말지 왜 하냐고. 한 표가 좀 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정도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야 뭐 이제 지는 세대니까. 이게 뭐 기본이 이뻐요. 기본이 이쁜데 코를 저렇게까지 안 했어도 훨씬 더 이뻤겠다. 제 느낌으로는. 자꾸 저는 자연에 가까운 걸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미연이라고요? 네, 미연이라는 아이돌 가수인가요? 네, 아이돌 가수입니다. 외워야지. 네, 이분은 유명하신데 또 몰라요, 난. 드라마를 안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저는 안 보거든요. 이분도 이제 아이돌이신데 뉴진스라고. 뭐 신문에 많이 나오는 뉴진스요? 예, 그 이번에 지금 뭐 소송 걸리고 뭐. 맞습니다. 뉴진스 민지라는. 이분이 국회 그 나간 분인가요? 조금 다른 사람인가? 다른 한이라고 그분은 외국 분이신데 좀 두 분이 좀 닮으셨습니다. 아무튼 아까보다도 이렇게 직선을 쭉 뻗고 뭐 이분 사실은 코끝이 살짝 좀 떨어진 느낌도 있고요. 그런 형태의 코고. 이분도 배우신데요. 네. 고윤정이라는 배우신 굉장히 많이 핫하신 분이신데 사실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좀 아름다운 코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두 분이 다른 사람 같아. 코만 보니까 똑같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더 이제 직선을 넘어서 살짝 매부리가 돼 있어요. 있는 정도까지 있고, 이런 코까지도 요즘 이제 트렌드에 사람들이 일부러 살짝 매부리까지 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억지로 이제 매부리를 만드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매부리 정도는 조금 있어도 이제 미관적으로 오히려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부리가 되는 게 여기 이제 나잘 보는 그러니까 경골하고 연골이 만나는 접점에서 끊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혹시 뭐 궁금하실까봐 모형을 좀 가지고 좀 왔는데 미리 해부학을 좀 공부를 좀 하죠. 네. 예, 우리 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흰색이 뼈고 경골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분홍색이 보이는 건 연골인데, 연골은 크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 두 개인데 아래쪽 연골이 있고 그다음에 위쪽 연골이 있습니다. 뼈가 있고, 보통 이제 매부리 같은 경우는 연골이랑 뼈랑 두 개 동시에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좀 튀어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콧구멍을 만드는 연골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에 있는 게 비중격이라고. 네, 맞습니다. 우리 뭐 비염 많이 하면 여기 좀 붓는 데가 여기죠. 예, 이따가 뭐 사실 비염 얘기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콧구멍 중간에 이제 비중격이라는 연골이 있습니다.
참 잘 만들어. 요즘에는 공부하기가 쉽겠다. 우리 이런 게 없어. 맨날 그림 갖고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한번 딱 보면 기억나잖아요. 그죠? 이거 하고 환자분들한테 설명해드리기도 편해서 좀 항상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를 피부를 벗기면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고. 네, 옆에서 보면. 네, 다음 가볼까요?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제가 코 성형이 그래도 성형의 정말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수술자의 눈과 손. 다른 것보다도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코에 또 정답도 없고 저는 의사의 감각으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수술 방법조차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네. 우리가 또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걸 다 조합을 해보면은 정말 수십 가지가 나오는구나.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요거를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또 지루하시고 그럴 것 같고 그냥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코끝 융비술이라고 하죠. 코끝이랑 콧대를 높이는 수술에 대해서만 좀 보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밖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모식도니까 이렇게 좀 그러셨는데요. 근데 보통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절개를 해서 코 안에 있는 이쪽 점막 쪽으로 절개하나요? 점막도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주라 그래서 코 이제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을 비주라고 하는데 요 아래쪽으로 절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연골이랑 이런 조직들이 아까 좀 보여드린 모형처럼 이제 드러나게 하고 콧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실리콘으로 높이게 됩니다. 네. 코끝은 연골을 이용해서 높이게 되고 네. 그다음에 수술이 끝났으면은 이걸 이제 다시 닫아주고 피부를 그다음에 이런 테이핑이나 부목을 해서 이제 수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흉터는 여기 칼자국이 남나요? 네, 맞습니다. 보이나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안 보이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거의 안 남아서 사실 뭐 흉터가 보이거나 뭐 신경 쓰신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을 저도 이제 피부과니까 성형 수술한 게 아니라 환자 중에 코끝에 반복되는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괴사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드레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게 실리콘이 끝이. 네. 저도 이제 그때 들은 얘기로는 이 실리콘이 뾰족하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흘려내려서 앞에 이렇게 연골을 자기 연골이죠. 요거 자기 연골로 이 앞에 패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나? 뭐 어떻게 성형을 했지? 그러고선 빨리 수술받은 병원에 가보라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뭐가 문제라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 코 성형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이제 뭐 일부 병원들이나 뭐 아니면 해외에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재수술을 할 때 보면은 L자형 실리콘이라는 걸 쓰는데요. 코 성형의 이제 원칙은 코끝은 좀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혈류가 좀 잘 통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실리콘은 외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가 조직보다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끝은 연골로 수술을 하고 콧대는 실리콘으로 수술하는 게 원칙인데 옛날에는 이제 실리콘이 코끝까지 들어가고 아래까지 L자 모양의 이제 실리콘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실리콘은 코끝 피부에 좀 부담을 줘서 이게 좀 모양이 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뚫고 나오거나 맞아요. 뚫고 나왔어요. 네. 사실 뭐 대부분 뭐 100명 중 99명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한 분 정도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25년, 30년 전 얘기예요. 그것도. 그 연골은 어디서 갖고 와요? 이 연골은? 이제 뭐 봤을 때 재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코끝에 쓰는 재료를 콧대에도 쓸 수 있고 뭐 콧대에 쓴 재료를 코끝에 쓸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많이 쓰는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도 재료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뭐 그 프라이팬 그 테플라 이제 거기 쓰는 물질을 좀 다르게 가공해가지고 고어텍스라 그래서 그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그거는 이제 많이 안 쓰이고 상대적으로 뭐 좋은 재료라고 생각 안 돼서 제가 뺐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만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끝은 우리가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 연골로 쓰고 거기에 이제 피가 통해야지 좋기 때문에 본인 연골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제 귀연골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 있겠고, 그리고 갈비뼈에 있는 늑연골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제 기증받은 거. 예, 연골을 이제 그 이레디에이션 해서,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귀연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드러운다는 장점은 있는데 힘이 좀 너무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비중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늑연골과 귀연골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근데 단점은 코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채취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도도 단단하고 양 자체도 우리 갈비뼈에 있는 연골이기 때문에 충분하죠. 네. 굉장히 큰데 또 이제 단점은 갈비 쪽에 또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게 수술이 크죠? 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기증늑연골인데 요거는 이제 양도 충분하고 단단하고 다른 부위 수술할 수도 없어서 또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콧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고 우리가 뭐 외부 물질이 들어간다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리콘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어서 사실 100명 중에 99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양 자체도 어쨌든 다른 조직에 비해서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재료. 이게 실리콘 넓은 걸 갖고 와서 재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성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요거를 이제 3D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부드럽다. 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딱 10분, 20분 다 칼로 코 모양에 맞게 깎아서. 이게 이제 기성품 나온 걸 갖고 또 다듬는군요. 네. 네. 실리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뭐 약간 제가 조금 직선 코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좀 직선이죠. 네. 이런 실리콘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직반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직반이 이제 반버선에 가까운 네. 게 됐고, 이건 상대적으로 좀 직선이고. 예. 이렇게 옆에서 보면 딱 보이죠. 클로즈업해서 보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형물 만들고 싶은 라인에 따라서 보형물도 선택도 하고 그 환자분의 이제 모양 상태에 따라서 칼로 좀 알아서 이제 다듬고 깎아서. 예. 받는 수술비 하면 이게 재료비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실리콘은 별로 안 비쌉니다. 네. 늑연골이 굉장히 비쌉니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업체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는 쓰는데 어떤 사람 연골이냐? 중국에서 사형당한 사람들 그거 아닌가요? 미국 사람으로 제가 확인했고 네. 그 인종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네. 의아하셨을 거예요. 거기 업체분이 의아하셨을 텐데 백인 이걸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후 기증이겠죠?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백인 40대 백인의 연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마다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미국에서 수입한 걸 좀 쓰고 있습니다. 비염 수술이 이게 그 얘기구나.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코 성형을 하면서 많이 또 같이 하는 수술이 비염 수술입니다. 이게 이면후과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코 성형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중격 망곡이 심하니까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또 굉장히 또 핑계를 쓰기도 좋고요. 나 비염 수술하는 겸에 코 성형까지 맞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 성형만 했다고 하면 조금 민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염 수술도 같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요 수술하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가 막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원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알레르기 비염과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막혀 있는 건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병률이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건 이제 원래 이제 내인적으로 본인이 어떤 알러전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좀 과도하게 활성화돼 있어서 코 점막이 붓고 이제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는. 되게 알레르기 비염 있는 사람이 아토피 동반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약을 쓰거나 아니면 면역 치료나 이런 걸로 이제 그렇죠. 해결하는 부분이고 수술로 우리가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해부학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 이제 비염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비중격 망곡증이라 그래서 이제 콧구멍 사이에 비중격이라는 이제 이런 막이 있는데 여기 앞에는 연골로 되어 있고 보이실까요? 앞에는 연골로 되어 있고 뒤에는 뼈로 되어 있죠. 뒤에는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쪽으로 좀 휘어 있을 때 한쪽 코만 특별하게 좀 더 막힌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하고 논문에 따르면 48% 정도 비중격이 똑바로 있는 사람이 반, 쉰 사람이 반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비유성 비갑계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코 점막이 부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알러지 비염이랑 연관이 좀 있죠. 있는데 네. 알러지 비염이 있기 때문에 그 점막이 부어 있는 거고 마치 뭐 편도염 할 때 편도 그렇죠. 제거하듯이 우리가 비유성 비갑계를 좀 줄여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격 망곡증을 교정하고 이런 비유된 비갑계를 줄여주는 수술을 이제 통쳐서 이제 비염 수술이라고 하고 요건 이제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그 김에 그냥 그 수술을 하는 거죠.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네, 그래서 이제 비염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제 보험을 해주잖아요. 보험을 해주고 뭐 실비보험에서도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중격 망곡증은 이제 이렇게 비중격 안에 좀 휘어 있는 것이고 비유성 비염은 그런 점막들이 부어 있죠. 부어 있는 부분. CT를 제가 좀 환자분 CT를 가져왔는데 이번 두 가지 다 있는데요. 그러네. 비슷합니다, 이 사진이. 휘었고 부었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왼쪽 굉장히 휘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검은색이 이제 공기가 통하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뭔가 좀 꽉 차 있고 숨쉬기가 곤란하겠다. 답답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도 이제 가운데가 이제 비중격이고 이쪽이 이제 비갑계라 그래서 점막이 부어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좁아져 있는 그런 게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그냥 꽉 차서 그냥 요 까만 자리로만 겨우 숨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비염 수술은 그렇고요. 코 필러도 있던데. 맞아. 사실 어떤 미용 시술이나 수술이라든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회복 시간이 적고 수술 결과는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빨리. 손들이 안 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좀 코를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코에 이제 할 수 있는 시술들이랑 코 성을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수술 말고 할 수 있는 게 코에 넣는 이제 필러랑 우리가 얼굴 이제 거상하고 리프팅할 때 쓰는 실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이코라고도 하는데요. 아니 뭐 실 넣어서 코를 높인다고요? 그런 시술도 하신 올라가요, 근데? 일단 이게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하지는 않고 제가 본 적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수술보다 훨씬 더 빠르고 눈앞에서 바로 코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단점이 2달이면 다 떨어집니다. 2달이면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코 성형하러 오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말리고 싶은 이유가 결국에는 코 성형을 하러 오는데 성형 수술을 할 때 이 실들이 원래 녹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든 유착이 되겠죠 당연히. 안에 들어가면 다 유착이 되어 있고 이물 반응이 일어나 있고. 왜냐면 실을 넣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물 반응이나 유착을 전제하고 그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당연히 유착이 있지. 그래서 수술이 어렵겠구나 거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할 때 그거를 또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직들이 유착이 됐으니까 그 부분들이 좀 출혈도 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요거 하시는 분은 결국에 코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2달마다 계속 하려 그러니 그러니 한 번 하고 말지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하이코는 저는 안 했으면 하는 시술이고 대부분의 코 성형을 하시는 분들, 학회나 이런 데서도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거의 하지 않는 시술입니다. 이제 편리하니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하나보다. 예. 부작용. 필러 필러 작업 얘기 좀 들어보죠. 필러가 있는데 이제 필러 장점은 리프팅에 비슷하게 회복 시간이 좀 짧고 비용도 그렇죠. 좀 저렴하고 결과 즉각적인데 단점은 이제 또 좀 흡수된다는 그런 점이 요즘에 있고. 이거 저기 뭐 본시멘트 집어넣어 갖고 좀 오래 가는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영구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거부감이 있어서 제가 사실 그런 걸 제거한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영구적인 필러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하이알루론산 필러만 쓰는데. 이게 6개월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재흡수되는. 예. 근데 이제 코 필러의 단점은 우리가 콧대는 높일 수가 있는데 코끝은 높일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원장님이 싫어하시는 콧대만 이렇게 딱 나오고 이제 아바타 되는 코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코끝은 높은데 콧대만 낮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올리자고 하시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다. 저도 환자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요.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려면 성형 수술을 하고 아니면 그냥 사세요. 그 뭐 6개월마다 가서 주사 맞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또 하는 얘기가 마취하는 거 싫고 그 시간 끄는 것도 싫대. 그럼 한 번은 해보는데 제가 볼 때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없더라. 계속하지. 그러니까 날 잡아서 성형하세요. 네, 그러죠. 결국에는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다 일로 성형하러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광고, 의료 광고에 현혹이 되는 게 뭐냐면 금방 할 수 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운타임, 우리가 회복기가 짧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지속 시간도 짧아요. 그래서 원하는 걸 하려면 리스크도 감내를 하고 고통도 겪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고 갈 수 있지. 너무 쉬운 걸로만 찾아다니면 싼 게 비지뜨고 쉬운 게 비지뜨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성형외과 많이 보내요, 제가. 가세요, 그래.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성형의 부작용 이게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뭐 모든 다른 수술이랑 비슷하게 감염이나 출혈이나 이런 위험성은 있는 거고. 저는 다 이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비대칭이라든지 뭐 병물 비치, 뭐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항생제를 쓰고 충분히 좀 세척을 하고 출혈이 있으면은 그걸 좀 압박하기 위해서 테이핑도 해놓고. 제가 보는 환자 중에 많은 건 이거예요. 보형물 피부가 되게 얇아져 있어갖고 그러니까 너무 보여 그냥. 지금 아까 봤던 사진들은 성형을 했나? 원래 코가 저런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얇아져가지고 겨울 되면 추운 데 가면 창백해졌다가 병원에 들어오면 시뻘게. 딸기 코는 아닌데. 네, 맞습니다. 너무 높여가지고 좀 너무 피부가 확 얇아진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레드노즈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그런 게? 그렇게 또 붙여서 또 얘기하긴 합니다. 방법 없죠? 방법 있습니다. 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거 생기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가 너무 얇아서 두 번째는 너무 두껍고 너무 높은 보형물을 넣어서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걸 이제 해결을 하려면 보형물을 조금 더 낮은 걸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제 진피를 이식을 해서 진피 이식 수술을 하면 되겠구나. 그거는 이제 내 몸이랑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 겪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겪으시는 분들만 진피를 수술하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은 보형물 수술해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잘 해결이 없습니다.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작용이 사실은 이런 뭐 통계적으로는 봤을 때 이런 건 사실은 다 위에 있는 해결되죠. 것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 1%도 안 되고 사실 코수 재수술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수술 중에서 제일 재수술이 많은 게 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족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 이제 모양 불만족이고 대부분은 전보다 개선은 됐는데 조금 더 아쉬움이 생겨서 모양이 불만족이어서 자꾸 올리다 보면 이제 피부 얇아질 거 아니에요? 제일 이제 문제는 이제 어쨌든 수술할 때마다 흉살이 생기니까 좀 이제 방리를 하고 수술하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코 성형을 처음 할 때 뭐 두 번, 세 번 하지 말고 제대로 한 번에 끝내. 제대로 좋은 원장님 만나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끝내야 돼. 제일 궁금한 거야. 이거 보니까 그 전까지 제가 유방 강의 듣기 전까지 생긴 대로 살지 그랬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 사진 보니까 저 정도면 하는 게 괜찮겠다는 게 들더라고요. 코도 한번 보죠. 네. 일단은 뭐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환자분들 다 동의를 받고 이제 보여드리는 환자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은 제가 유형별로 모양별로 좀 어떻게 수술이 되는지 이렇게 좀 설명드리려고 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낮은 코
이제 콧대랑 코끝이랑 이제 다 해야 되겠네요. 네, 케이스고요. 이렇게 전후를 봤을 때 다른 사람 같은데. 네, 이제 콧대도 높아지고 코끝이 높아지면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입도 좀 더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요. 네, 들어가 보이고 조금 좀 세련되고 그런 이미지로 좀 바뀌셨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많이 높였다,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이 정도면. 네. 여기서 더 높이면 좀 이상할 것 같아. 본인 그 환자가 그렇긴 한데 작품이 이 본인 작품인가요? 네, 다 지금 오늘 본인이 제가, 시술한 거예요? 네, 다 모든 환자분 다 제 환자분이시고. 야, 이런 코는 이 정도 하는 거면 예쁘게 잘 됐다, 자연스럽게. 예. 뭐 이제 남자분이신데 남자도 해요? 이 사람 코는 멀쩡하잖아. 뭐 이제 나쁘진 않은데 네.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입이 또 좀 약간 입이 튀어나와 보인다. 이런 이제 라인을 봤을 때 코에 비해서 입이 나오거나 이제 코가 좀 낮은 거죠. 입을 넣으면 되지 않나? 입을 차라리 성형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양악 수술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일이구나. 큰 수술이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치과에서 어금니 하나 빼고 뒤로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리트랙터 걸어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교정으로. 네, 교정으로. 그거보다는 뭐 코 수술하는 게 더 쉽겠다. F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사실 앞 사진보다 옆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좀 더 비교가 좀 명확하신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코끝이랑 콧대가 높아지면서 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여자랑은 좀 다르게 좀 더 직선적인 라인. 남자는 직선으로 하는 게 더 보기 좋죠. 예. 이런 비순각도 여자처럼 많이 올리진 않고 90도만 딱 만들어줘. 적당히 너무 짧아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콧대랑 코끝이 좀 높아지면서 뭐 상대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이목구비도 뚜렷해지고 이제 입도 훨씬 들어가 보이고. 근데 이분은 그냥 자기 얼굴 갖고도 미남인데. 또 사람이 욕심이 또 끝이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래도 저는 이제 후가 굉장히 남성스러워. 지금 사실 조금 귀여운 이미지에서 좀 이렇게 남성성이 강조되는 건 맞다. 세련되고 좀 남성적인 모습이 좀 돼서. 근데 이 이미지도 귀엽고 사회생활하기엔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살짝 사회생활 한다 그러면 약간 기대갈 수 있는 얼굴인데 이제는 누군가를 이렇게 챙겨야 되는 얼굴이 되어버린 것 같아. 좀 강하고 멋있긴 하네요. 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복코가 좀 심해졌다는 좀 넓어서 그렇구나. 콧대랑 코끝도 좀 낮으시지만 상대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넓어요. 콧폭이 좀 넓어서 복코 교정을 해서 코를 좀 많이 줄인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좀 봤을 때 앞에 굉장히 좁아졌네. 상대적으로 조금 코 끝이 넓으면은 좀 둔해 보이고 좀 세련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연골 부분을 수술을 했다는 얘기네, 저기서? 연골 부분도 이제 모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콧날도 좀 세우고 코 이제 주변에 있는 연조직들을 좀 제거를 해서 조금 더 뚱뚱해 보이지 않게. 코가 좀 날씬해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요분도 이제 기본적으로 코끝을 높였으니까 이제 이목구비도 뚜렷해 보이고 좀 더 들어가 보이고. 이 정도 뭐 이 정도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런 거 하고 나면 여기 흉 남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이제 영어에 좀 용어를 좀 말씀 안 드렸는데 복코라고 하면 보통 이제 코끝 폭이 넓은 걸 얘기를 하고요. 콧망울이 넓은 거는 또 이제 콧볼 축소라 그래서 다른 또 수술입니다. 이분 콧볼 수술한 건 아니에요? 콧볼 수술은 안 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코끝을 높여지면은 콧볼이 당겨져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콧볼을 제가 줄인 겁니다. 하여튼 코가 날씬해진 것 같아. 한번 볼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코가 좀 휘었던 분들이신 재수술이신데 지금 보면 이제 코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고 많이 틀어졌네요. 콧구멍 사이즈가 다르다. 이전 수술을 하면서 좀 휘었던 분이시고 이분도 핀코를 좀 교정해서 가운데 좀 놔드리고 그 다음에 코끝 콧대도 조금 더 높이는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보죠. 그래서 좀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이고 이게 휘인데 가운데로 이제 정상적으로 됐네요. 여기 갖고 이제 코 모양도 제가 조금 더 높이고 다듬어서 조금 더 이제 얄쌍해지고 조금 더 우뚝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궁금한데 이런 사람들이 여자 복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부러지겠죠. 아니 정상인도 맞으면 부러지긴 하는데 같은 정도의 가격을 받았을 때 완전히 내려앉나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제 충격이 가해지면은 뭐 당연히 이제 복싱이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태권도 선수분이 한 분 오셨었는데 네. 제가 그냥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도 이제 기어를 끼고 이렇게였어도 예, 수술하면서 맞는데 네. 그러면 이제 코가 좀 내려앉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럼 당연히 외상이 가해지면은 이제 당연히 낮아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받는 충격 가지고 이게 우리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만지거나 우리 장난친다고 막 코 물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하잖아. 그 얼마나 크게 장난을 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 정도 하잖아요. 이게 코탁 잡아당기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뭐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고, 근데 이게 정말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싱을 하거나 정말 충격이 가해지는 거는 삼가하는 게 맞죠. 아무래도 모양이 변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제 굳이 그렇죠. 네, 무너뜨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분은 비포 애프터가 이 코 사이즈로 너무 잘 보여요. 여기 콧구멍 사이즈로. 네. 왼쪽 콧구멍은 아주 그냥 반밖에 안 되잖아요. 사이즈가. 수술 딱 끝나고 나니까 좌우가 똑같아졌어. 중심이 맞네. 전에 수술이 잘못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네, 하면서 이제 수술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뭐 외상이 좀 가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좀 코라는 게 원래 다 이전으로 좀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죠. 수술을 좀 튼튼하게 잘 해줘야지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던 그런 거고요. 짧은 코라는 게 요게 짧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 우리 비순각 코와 입술이랑 이제 이루는 각을 봤을 때 좀 굉장히 들려 있고, 흔히 말하면 앞에서 보면 들창코처럼 보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들창코나 이제 뭐 돼지코라고도 하고 앞에서 봤을 때도 이제 콧구멍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이제. 이분은 요 모습을 보면 이미 한번 한 코인데. 예, 맞습니다. 재수술 하셨던 케이스고, 네. 이런 건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금 잘못된 그런 케이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이것도 목표는 이제 코를 조금 더 길게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수 있게.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피부가 부족하지 않나 저러면? 맞습니다. 피부가 좀 부족한 항상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아래로 끝만 살짝 더 내렸구나. 앞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덜 보이고 조금 짧은 느낌이 없어지게. 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사진 보니까 요 콧망울을 잘 만들었구나. 네. 그렇지. 그래야 주변 피부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오지. 저런 거 무리해가지고 실리콘 길게 집어넣으면 이제 뚫고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네. 야, 정말 재밌겠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비포 애프터 본인이 보면. 그 사실 제가 가슴 말씀드린 사실 다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고 수술 방법도 환자분마다 좀 차이가 있고 디자인적인 게 좀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재미가 있겠다. 이거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화살코구나. 서경석 씨가 화살코죠, 남자 개그 하시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코 갖고 잘 사시던데. 또 그 코미디언이시고 더 이제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무튼 요분은 이거는 외려 어렵지 않나요? 잘라낼 데가 없잖아요. 또 반대입니다. 아까 이제 짧은 코랑 이제 반대인데 상대적으로 코가 길어 보이면은 남성스러운 인상을 줄 수가 그렇죠. 있고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인상을 그렇죠. 받습니다. 얼굴이 하여튼 여기 길어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각도를 비순각을 올리는구나. 좀 올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이렇게 해주는구나. 끝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끝을 좀 올려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어려 보이고 그렇게 조금 콧대는 아예 안 건드리고 뭐 살짝 올리네. 그럼 안에 연골만 넣는 건가요? 연골만 이용을 해서 콧끝만. 이러는 사람은 요게 이게 비포잖아요. 네. 애프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형 잘 된 콧대 높인 성형 같이 보여요. 콧대까지 잘 높인 성형으로 보인다. 원래 워낙에 이제 이런 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콧대가 원래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동양인들이 이렇게 콧대가 높이는 건 흔치가 않으신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콧대가 원래
굉장히 높으셨어서 어디를 어떻게 잘라내니까 잘라내는 게 아니라 끝을 약간 살짝 올려주면 짧아 보이지. 실제로 요 길이를 다 재면 똑같겠네요. 요 길이 요렇게 굴곡진 길이를 다 재면 요 길이나 이 길이는 같은데 끝을 올려준 거예요. 약간 휘게 해준 거 아니에요. 사실 더 짧을 것 같고 이 피부 길이 자체는 언제 말씀하신 대로 같을 거고요. 근데 이제 코 끝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죠. 이거는 좀 짧아졌을 겁니다. 코는. 이 끝점을 제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하고 나면 되게 만족할 것 같은데요. 만족도가 다 굉장히 아니 이분은 특히 수술도 이렇게 다른 수술보다는 저기 뭐 한 스텝이 없잖아요. 실리콘 넣는 과정이 없으니까 좀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회복도 빠르고요.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얼마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앞에는 이제 동양인들이었고 아까 서양 사람들이랑 수술이 좀 반대로 갑니다.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요즘 추구하는 게 서양인들은 다 코가 다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부리가 좀 심하고 콧대가 너무 높고. 그 누구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매부리 코 대표적 아닌가요? 모르는구나. 드디어 세대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우리 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자 배우. 배우이자 가수인데 이번에 영화 저기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스타 탄생에서는 누구였죠? 그 레이디 가가가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그 옛날에 80년대 그 영화가 계속 리바이벌되는 영화거든요. 거기서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아마 여자 주인공이었을 거예요. 딱 전형적으로 요코예요. 네. 매부리 코. 네. 그래서 봤을 때 서양인들 이제 콧대가 높고 매부리가 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는 이제 동양인들 융비술이라 그래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서양인들은 주로 축비술이라 그래서 코 사이즈를 줄이는 수술을 합니다. 이건 이제 혼혈 분이신데 본인 환자구나. 예, 다 환자입니다. 어떡하다 정말. 코를 봤을 때 줄인 거 낮춘 건데 낮추고 좀 짧아진 것 같은데? 낮추고 이제 이분 아까 뭐 사실 긴 코도 살짝 있어서 살짝 좀 코가 내려앉는 게 컴플레인이셔서 이제 모델 분이신데 우리가 웃거나 하면은 근육 때문에 코 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촬영 그런가요? 예. 이렇게 하면 웃을 때 내려온다는 얘기죠? 코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촬영하거나 이럴 때 코끝이 너무 좀 떨어지는 게 스트레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끝도 좀 각을 좀 올려달라. 그래서 이제 코끝도 좀 올려준 케이스요. 너무 이쁘게 됐다 이거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짧아지고면서 이제 이 매부리를 깎아서 콧대를 좀 낮춘 이제 그런. 잠깐만요. 매부리를 깎는 뭐 어디를 깎나요? 이거는 분리를 하나요? 여기서 여기를 다 분리를 해서 깎나요? 어떻게 하나요? 실질 이렇게 부장님한테 갈까요? 제가 들을게요. 예. 이제 분홍색이 연골이고 이제 흰색이 뼈인데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엠블록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 연골이랑 뼈를 통째로 깎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연골 먼저 좀 잘라내고 그다음 뼈를 따로 잘라내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요 상태를 분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분리를 이거를 분리해서 뭐 새로 조립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수술하게 되면 다 분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이사이에 다 인대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우리가 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 다 무너뜨려야지. 그렇죠. 다시 복원을 하기 전에 다 허물죠. 그 조직들을 다 인대들을 끊어줘야지 새로운 모양으로 갈 때 이제 유지가 돼서 일단 다 분리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분리를 합니다. 하고 깎고 그다음에 재조립하는 거예요? 재조립하고 이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모양도 좀 보면서 잘 만들어야 돼. 이렇게 보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런 수술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술을 쭉 이제 코 수술하는 걸 얘기를 들어봤는데 케이스를 보면 사실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성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 상담할 때도 제 환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요렇게 하고 임상 케이스를 보면 이 정도면 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장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좀 변화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이제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뭐 전신 마취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회복기도 이런 분들은 뭐 좀 짧을 거 아니에요. 박리하는 부분이 여기 코끝에만 박리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회복도 빠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거 보고 있으면 늘 속상해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본인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짧은 코도 정말 이게 참 잘 된 것 같아. 되게 짧거든요. 보면 되게 짧은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짧은 코 케이스가 좀 많이 없어요. 긴 코는 그냥 높이면 되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피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아래 좀 잘 세워줘야 되지. 좀 다른 것보다는 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형을 하다 보면 어떤 내가 저기 성형외과 논문에서 본 것 같은데 한국 사람 성형을 시작하면 보톡스 빼고 필러 빼고 칼 대는 수술을 일생 동안 몇 번 하니까 8.3이더라고요. 한 번에 끝나는 성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눈하면 코하고 코하면 뭐하고 해서 하여튼 일생을 살면서 성형을 8번 반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한국인 평균이 우리 어디 학회에서 내가 논문에서 얼른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서 성형 중독에 대해서 성형 중독 환자들 볼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제 8회를 한다고 했을 때 평생 동안이면 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네. 뭐 이제 눈, 코 뭐 하고 뭐 지방흡입하고 뭐 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뭐 또 이제 상한 거 하고 사실 저는 맞아. 평생이니까 몇십 년이니까 8번 하고 그게 수술을 통해서 본인이 조금 더 젊게 살고 조금 더 만족도를 높게 살 수 있으면 저는 뭐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전에도 계속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제 바디 모피c 디스오더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만족을 못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을 해서 계속 그냥 성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는 게 이제 옳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성형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저께도 이제 신문에서 봤어요. 미국의 어떤 그 벤처를 캐시아웃해서 뭐 자산이 뭐 조 단위가 넘는 분인데 이분은 오로지 이제 저기예요. 젊어지는 것만 뭐 목표예요. 그래서 얼굴에 다른 사람 지방 이식도 하나 봐요. 이거 뭐 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제다. 저 사람 정도면 문제가 되겠다. 뭐 한 달에 25억인가 1년에 25억인가를 쓴대요. 자기가 젊어지기 위해서 뭐 피를 3대 피를 갈아피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피를 뭐 이렇게 빼서 젊게 하려고 바꾸고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좀 지나친 면도 있는데 이런 정도면 정말 좋은 것 같아. 잘하면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한지도 모르겠어. 그죠? 환자들 이런 분들은 만족도 되게 높죠? 다 좋아하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까 자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러움을 일단 기본적으로 추구를 자연스러워야 돼. 맞아요. 이게 너무 딱 눈에 띄고 저 사람 또 뭐하고 나왔네 뭐 이런 거 정도 보이면 좀 그렇죠. 근데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미적 기준이 어떻게 되든 본인이 완전 이제 티나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 또 니즈에 맞춰서 해줍니까? 해드려야죠. 나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면 나는 그런 요구는 들어줄 수 없으니까 딴 데 가서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요금은 제가 그렇게 하거나 너무 이상하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 없는 거고 본인이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가슴도 보면 너무 크게 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이제 본인이 좋아하고 좀 입었을 때 옷맵시가 더 나고 이제 그러게 본인이 행복하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내에서 당연히 원장님 말씀에 이상하게 만들거나 뭐 제가 선풍기 아줌마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안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환자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원하면 일단은 뭐 그 범위 내에 있으면 해준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성형에 대한 상담을 아시겠지만 제 이제 학교 후배이긴 하지만 그 나이로 따지면 제 이제 아들 나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동 원장님 나랑 같이 방송하는 걸 되게 껄끄러워해요. 부담스럽지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떤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미에 대한 관점도 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어찌됐든 자세한 그 상담을 지금 들어와 있는 질문 갖고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입 기준
돌출입 교정 대신 코 성형 효과 볼 수 있나요? 아, 나랑 똑같은 질문 하는구나. 돌출입 사진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아니가 아니었는데 남자분 아니었나? 그죠? 네. 이분이 돌출입이 아닌데 코가 낮으니까 돌출된 것처럼 보인 거죠. 한국인 평균으로 치면 뭐 그게 나온 입은 아닌데. 네. 네, 뭐 살짝 어쨌든 동양인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코가 낮기 때문에 입이 좀 더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서양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돌출입이라고 하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진단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골드 스탠트 수술은 양악 수술입니다. 양악 수술로 이제 입을 넣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잘라갖고 이제 밀어 넣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주걱턱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우리가 뭐 두 번째 어금니와 그의 이제 위치 관계나 이런 걸로 이제 양악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뭐 진단을 해서 이제 뭐 그렇게 뭐도 하시는데 나는 사실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 이제 미용 수술이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내가 튀어나와 보이고 내가 봤을 때 들어가 보이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본인 기준인 거고. 본인 기준. 제가 뭐 이분을 이제 요 정도면 양악보다는 그냥 코 높이는 수술로 충분히 해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를 높이게 되면은 사실은 요 이제 그 각도 있는 토지점 이쪽도 좀 앞으로 나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요 이제 우리가 중안면부가 하안면부에 비해서 좀 더 나오게 되면은 입이 좀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돌출입이 좀 교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제 시인은 부정교합 때문에 교정하니까 코가 낮아지게 돼서 코 성형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나요? 부정교합을 치아 교정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코가 낮아지나요? 양악 수술을 하면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양악 수술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양악이라는 게 상악이랑 하악 수술을 한다는 그렇죠. 건데 상악부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지지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면서 코가 좀 낮아지는 케이스는 있는데 이분이 그 부정교합 때문에 저기 교정기를 그런 게 아니라 양악 수술을 하는 케이스겠네요. 그러면 사실 교정만 해서 코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제가 저도 경험을 하지 못해요. 양악 수술을 하면 기본적으로 교정을 하기 때문에 코가 낮아집니다. 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고를 가지고 코 성형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뭐 많이 말씀드렸죠. 코끝은 다 기본적으로 코끝은 연고를 하는 거지 위에 콧대는 네. 연고를 갖고 안 되는 거죠. 네. 할 수도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뭐 늑연골 같은 거를 뭐 넣을 수도 있고 달 수도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수술 결과 좋지가 않아서 뭐 연골을 좀 휜다든가 아니면 너무 딱딱한다든가 간질한 실리콘이 있는데 뭐 예, 그렇죠. 실리콘 이걸로 하면 되네.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실리콘이 조금 더 좋은 재료로 이제 보인다. 코 성형을 하면 앞트임 효과도 볼 수 있나요? 눈이 좀 이제 조금 더 길어 보인다는 얘기 같은데 그럴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눈이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사람이 콧등이 좀 콧대가 서면, 콧대가 서면 뭐 이렇게 좀 보면은 조금 더 보이는 효과 정도는 있을 수 있죠. 무보형물 코 성형은 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적나요? 네. 무보형 코 성형이라는 게 필러 아니면 실이잖아요. 아마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콧대에 실리콘을 안 넣고 이제 긴 코 이런 분들은 아예 이제 콧대에 임플란트를 안 쓰고 그냥 코끝만 연골로만 수술했는데 그렇지. 예. 뭐 당연히 이론적으로 뭐 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제일 낮네요, 이 사람이. 본 사람 중에 이 사람도 안 썼죠. 그렇죠. 잘라내는 거는 의사들이 잘해. 맞아요. 뭘 넣어서 하는 게 힘들지. 근데 이제 뭘 넣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통계를 냈을 때 이게 100명 중에 1명이 안 돼서 그리고 이제 구축을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수술 전에 임플란트를 넣을 때 뭐 세척을 항생제나 이제 베타딘으로 세척을 한 번 더 한다든가 이거를요? 예. 이거를 코 안쪽에 세척을 한 번 더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출혈을 충분히 지혈하고 나온다든가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송이 엄마는 수술해서 꽤 많이 아신 것 같은데 감기 증상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콧물 감기.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렇게 붓거나 하면 좀 미루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다 일렉티브 서저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계획하고 맞아요. 하는 수술이고 목숨이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죠. 예. 참고로 얘기하면 레이저 수술 피부과에서 하는데요. 얼굴에 그 여드름이 좀 있거나 그다음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그럴 때는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이저든 뭐 성형이든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베스트일 때 실제로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 되게 심하고 엑제마 있을 때 코 수술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자꾸 환자분들이 오거든요.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갔더니 습진 다 고치고 오세요. 그래서 왔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 입술 필러 이런 걸 할 때 헬페스 이렇게 맞아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나중에 분들은 하라고. 아니요, 저는 약 먹고 하라 그래요. 그냥 헤르페스 자주 생기는 분이 뭐 입술을 필러 넣는다 그러면 미리 일주일 전에 약 먹고 가서 수술 받으세요. 왜냐면 그 자체가 또 헤르페스를 유도하거든요. 네. 힘드니까. 안녕하세요. 코성형 보통 귀 연골, 콧대는 실리콘.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역시 콧대와 코끝 모두 결과가 안 좋아서 자기 골로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치과의 아강면외과 전공의사들이 방사선 사진 보며 필러 주입했는지 바로 알아보더라. 코성형에서는 타가구를 이용한다든지 티 안 나는 시크릿 방법을 할 수 없나요? 자, 일단은 콧대와 코끝 뼈로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갈비뼈 같은 걸 갖다 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너무 딱딱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쓴 이유는 갈비 연골로 조금 더 뼈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연골로 수술을 해도 딱딱합니다.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고 만졌을 때도 너무 단단한 그런 단점이 있어서 뼈로는 수술 안 한 것 같고요. 결국 어떻게 해도 표는 난다는 얘기네.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 찍어서 필러가 보이진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사실 실리콘 들어가면 나오지 않나요? 실리콘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필러 주입한 거는 안 보이고요. 필러는 콜라겐 하이알루론산이니까 우리 인체적으로 똑같죠. 녹는 필러, 일반적인 하이알루론산 필러는 CT를 찍어도 안 보이고요. 거기가 조금 두꺼워질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우리 조직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테콜 같은 인조뼈가 들어가지 않는 한 뭐 나올 리가 없죠. 이제 마테콜이나 뭐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을 칼슘화를 석회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하얗게 보일 수 있는데 필러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가혈과 뼈가루를 이용해서 코 성형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사 놓을 거거든요. 보나마나 그죠? 저도 이제 요거를 사실은 굉장히 뭐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과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주류 어떤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안 하는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코 성형을 했을 때는 개방을 해서 코 사이사이에 원래 연골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인대들을 다 해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가혈이랑 뼈가루만 이렇게 넣게 됐을 때 일종의 필러 거라고 저게 그죠? 필러도 주사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편하다. 그 다음에 뭐 마취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소독스한 한대면 올소독스하게 하는 게 원칙대로 하는 게 그게 그래도 가장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뭐 이런 이론으로 갖고 한다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뭐 권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성향이란 평소에 지인들이 비포 애프터 알아보는 정도. 아는 사람이 비포 애프터를 알고 처음 보는 사람은 자연스러워. 맞는 얘기죠. 지금 DH킴 님이 뭐 성향에 갖고 있는 생각이 저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선생님 생각이 가장 그렇지 않나요? 저도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바타 코처럼 되거나 뭔가 튀어나게 되는 코를 좀 지향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애의 코와 얼굴 한 분. 저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세경 씨가 굉장히 신세경 배우님이 굉장히 좀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한번 보죠. 그래서 신세경 님만 사진도 제가
내장을 갖고 왔구나. 내장을 좀 사감이 준비했는데요. 있네. 일단 이제 코 라인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뭐 살짝 뭐 직선에서 직반 정도로 쭉 내려오고 살짝 끝이 오똑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도 저는 쌍꺼풀이 있어도 너무 짙은 쌍꺼풀보다는 이렇게 좀 자연 쌍꺼풀인가요? 수술한 건가요? 쌍꺼풀은 자연일 것 같습니다. 아, 네, 데뷔 때부터 있으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얕게 이렇게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쌍꺼풀이 좀 동양인한테 좀 잘 어울리고 아름다운 좀 쌍꺼풀이 아닌가. 그래서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저는 한 분 꼽으라고 하면 신계경 배우를 뽑을 것 같고, 다른 배우들도 다 제가 지금 괜찮고 요즘 미적인 트렌드에 맞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오드리 헵번입니다. 뭐 코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다 이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분은 좀 반버선형으로 이렇게 좀 맞아요. 예. 예. 콧날이 보면 이게 오똑한 코에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이제 오드리 헵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영화도 뭐 다 좋아하고, 다만 그분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좋은 사람 만나서 편안하게 행복해도 되는데, 첫 번째 결혼인가 그 유명한 배우랑 결혼하거든요. 멜 파랑가는 남자 배우랑 결혼했는데 그분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치과 의사랑 결혼해서는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데모는 아쉽지만 마지막 영화를 찍었을 때 그 오드리 헵번은 오드리 헵번을 위해서 뭐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할 정도로 나이 든데 천사역인가 이렇게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나이 들어도 우아하고, 아까 뭐라고요? 자려하다고? 네. 예. 자연스럽게 자려하다. 그분한테도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은데.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하다. 네. 화려하지는 단아하죠. 돌아가셨을 때 되게 좀 안타깝다. 뭐, 더 훌륭한 배우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코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드리 헵번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시죠, 오드리 헵번? 압니다. 네. 첫 수술 시에 콧등 끄짐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재수술 시 콧등 끄짐은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실리피통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이 어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재수술할 때 콧등이 꺼질 수가 있나요? 등이라는 걸 제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데가 막 꺼진다는 얘기겠죠? 부작용으로.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나도 같은데, 잘 이해는 안다는데. 뭐 콧등 꺼짐을 뭐 안장코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그렇겠죠. 것 같으면은 네. 뭐 매부리를 너무 많이 쳤을 때 좀 그 주변 조직 그 구조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좀 건설을 안 해줬다든가, 이제 그럴 때 콧등이 좀 꺼지거나 뭐 안장코처럼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생길 수 없는 일들이죠. 실리프팅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코에서는 뭐 대다수 정말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실리프팅은 코에는 정말 안 하시는 게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4월 눈밑 지방 재배치 후 7달이 지났는데 코 옆부분이 계속 쑤시고 당긴다. 저럴 수 있나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수술 후에 아파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7개월이 지나셨으면 보통은 이제 수술 직후나 뭐 신경이 회복하면서 조금씩 따끔하거나 뭐 그런 거는 신경이 돌아오면서 회복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수술 코 옆부분까지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거기까지 가지를 않을 텐데, 여기에 경계 부위도 있는데 딱딱하게. 코 옆부분 뭐 요 아래까지 이렇게 좀 실을 좀 걸고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네. 그 지방을 좀 아래쪽으로 좀 배치하려고 바깥쪽으로 실을 빼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이거는 수술하신 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연성 출혈이 생겨서 10일 만에 조기 재수술을 했다. 7개월이 지나도 당김이나 쑤시는 증상이 지속되면 사라질까? 이게 수술과 연관성이 있나? 뭐 이런 문제들은 직접 한번 다시 주치의랑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는 유전인가요? 생김새는 유전이라고 해야 되나? 당연히 유전이지 않나요? 외모는 당연히 유전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 중에 어느 한쪽을 닮아도 닮죠. 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저는 이제 한 2주일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일주일 정도는 제가 테이핑을 해놓습니다. 네. 갈색 테이핑을 해놓고 좀 붙지 말라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테이핑을 없애고 이제 치밥을 좀 다 제거를 하고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얼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어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셔도 되고요. 한 2주 정도 되면 거의 좀 다 큰 붓기들은 흡수가 돼서 봤을 때 뭐 모르시는 분들은 수술했다 뭐 이렇게 모르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절개라고 들어갈 때 이 위쪽 그 구강 안쪽, 입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하진 않습니다. 한때 그게 우리 때 또 뭐 한 20년 전에 유행을 했었거든요. 코에 전혀 흉을 안 남긴다고. 요즘엔 전혀 안 하나요? 예, 전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질문에 콧볼 쪽에 흉터가 남은 분이 있어서라는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콧볼은 이게 이제 콧볼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코 수술할 때는 요 아래쪽 안 보이는데 이제 저희가 네. 들어가는데요. 콧볼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서 콧볼 축소 수술을 잘 안 좋아합니다. 아, 저 흉터 때문에. 예, 저는 자연스럽게 코끝이 높아졌을 때 콧볼이 좀 슬림해지고 좀 아까 이 환자 케이스죠? 저도 그 수술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 한 번만 좀 사진을 수 있습니까? 아닌데 아닙니다. 전 요거. 이분 말고요. 이분 얘기하시는 거. 이분 얘기. 네, 이분이요. 예. 저는 이제 콧볼에 추가적으로 절개를 안 가고 코끝만 좀 자연스럽게 올려도 따라서 이제 콧볼이 좀 좁아 보이죠? 앞으로 이제 당겨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콧볼을 좀 줄이는 걸 선호하고 직접적으로 이쪽에 절개를 하는 거는 좀 필요하면 제가 할 때도 있는데요. 거의 10명 중에 9분은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콧볼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이게 좁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코 큰 외국인들 성형 많이 하나요? 외국 백인이나 이제 아까 뭐 혼혈분이나 그런 분들은 성형하실 때는 줄이는 수술을 하고요. 비중격 만곡증 수술해서 비염이 치료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는데 아마 저건 두 가지가 다 있었겠죠. 네. 예, 비염에서 비후성 비염이 비중격 만곡증이랑 겸해 있을 때 수술하면서 뭐 당연히 비후된 점막은 다 제거할 테니까 좋아지긴 하죠. 비염 자체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러지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과는 관계가 없어요. 짧은 코 수술을 하면 인중이 조금 짧아 보이는 효과는 있을까요? 좁아 보인다는 얘기겠죠? 짧은 코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코끝이 들려 있으니까 당연히 네. 인중이 좀 길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줄였을 때 이제 코가 들린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인중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좁아 보이네.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인중을 제가 뭐 물리적으로 뭐 축소한 건 그건 아니고 그냥 코와 시각적 입술에 효과가 확실히 좁아 보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전 어머니 세대에서 나온다. L자 실리콘으로 해서 20, 30년 유지된 것도 있는데 비개방으로 할 수 있는 장점 그랬을 때 L자 어떻게 생각하냐? 비개방형으로 하는 게 또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코 안에 이제 절개를 가지 않고 네. 점막으로만 절개를 L자를 할 때는 비개방으로 하는 건데 네. L자 실리콘은 문제가 저는 이제 크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끝은 움직이는 조직이니까 이 L자 실리콘이 계속 우리가 이제 표정을 짓고 생활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마찰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코가 들리거나 주저앉거나 또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지금 심한 경우에는 이제 끝을 뚫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코 끝에 이제까지 실리콘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지금의 성형외과 의사들의 지식으로는 대다수의 지식으로는 안 한다. 예, 좋지 않은 수식이다. 몰랐을 때는 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봤던 부자연스러움이 아마 저런 성향이었겠죠. 성형의 보수적이었는데 신 원장님 저건 좀 강의에 푹 빠집니다. 사진 자료 보니 박수도 나오고 다른 분들은 사실은 그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성형에 대해서 제가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성형만 보수적인 게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떤 수술도 안 받겠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저도 좀 지나치긴 면이 있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각자 선택이니까요. 그러나 시간만 나면 기회만 나면 성형외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정신과 상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뭐 디스몰픽 신드롬이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나요? 네,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 신체 뭐 이형성 장애. 네, 그러니까 예. 그건 정신과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예. 상담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 교정과에 엑스레이 찍어서 모서리 포인트 찍어서 돌출입 각도 있더라고요. 치과에 가면 당연히 이제 미용적인 게 아니에요. 돌출입이 있으면 식사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당연히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리콘 알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그거는 특별히 뭐 테스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들어서 알러지 생긴 경우가 한 케이스도 없었죠? 거의 그냥 없다고. 네.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네. 예. 절개 코 성형 이후에 크리오신티나 디페린스 발라도 되나요? 뭐 상처 부위는 뭐 한 여유롭게 한 2, 3주 있다 하는 게 좋고요. 수술 칼 닿지 않은 부위는 약 바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쪽에 레티노이드잖아요, 디페린이. 디페린이 그렇죠. 신세틱 바이타민 A죠. 저게 굉장히 좀 자극을 할 수 있는. 네,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지. 그게 안에 실리콘 넣었다 해서 그 약을 못 쓰거나 뭐 저 환자도 저도 환자 네. 많이 보니까 상처 부위는 뭐 충분히 회복된 다음에 하고 여기 코에 뭐 여드름 났다 그러면 발라도 상관없습니다. 임신 중에 가정용 레이저 제목이 비키니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쓰셔도 됩니다. 코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가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코 성형 하신 건가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전에도 네.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네, 저는 자연입니다. 네. 두 사람 다 옆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연입니다. 저도 자연이에요. 자, 탈모약 먹으면서 미녹시딜 제형량을 보유하는 게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탈모약을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드신다 그러면 바르는 약 로게인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되고. 예. 저 좀 궁금한 게 원장님 탈모 환자도 많이 보십니까? 네. 보면 뭐 피부 병 다 보죠.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유전적인 탈모라면 남성의 경우에는 먹는 약, 여성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을 쓰라 그러죠. 제 남친 쌍꺼풀이 있어서 몰랐는데 갑자기 수술을 했다고 고백했는데 앙금하수 때문에 했다. 앙금하수가 유전인가요? 뭘 수술하는 거 뭐하러 또 이 얘기를 해. 모르고 있으면 그냥 동생도 앙금하수가 있다는데 뭐 당연히 이제 생김새니까 눈 뜨는 근육 힘이 뭐 약하면 있겠죠.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앙금하수 때문에 쌍꺼풀 하신 케이스가 있나요? 많죠. 기본적으로 눈이 졸려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안검하수를 교정하려면 이제 눈 뜨는 힘 근육을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눈매 교정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쌍꺼풀 수술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눈 주변은 언제 해야 되나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눈이 피곤해요. 한 번 하시면 10년 네. 젊어 보실 수 있어요.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힘들어요. 눈 뜨고 있기가 오래 뜨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언젠가는 기능 문제 때문에 한 번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어떻게 낫다 생각하시나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안 하는 것보다. 예. 굳이 한다면 저는 아침 운동하라 그래요. 예. 저녁에는 운동을 좀 세게 하고 나면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나야 우리 몸이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는 심파섹토톤이 확 극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심박동수 늘어나고 혈압 올라가고 혈관 수축되고 땀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상화돼서 편안하게 잠자리 들어가는데 심파세 올라갔던 그 교감신경 자극된 증상들이 편안하게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먹고 한 8시, 9시부터 한 2시간 그냥 세게 운동해버리면 샤워하고 나면 졸린 게 아니라 말똥말똥하죠. 그래서 수면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아침이나 점심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계 혈종으로 주계 트림슨을 여러 번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종 제거 및 배액 수술 이비인후과에서 가서 하셔야 되고요. 주사증이 아니라 그게 이계 혈종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게 아마 저기 자꾸 물이 찰 거예요. 그럴 때는 절개해서 완전히 긁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다 아물 때까지. 그러니까 그 섞어 갖고 캐스팅을 해서 꽉 붙여놔야 돼요. 이제 뭐 저희가 귀를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 그 성형외과 쪽에도 해요, 저게? 귀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님들은 이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뭐 당연히 이제 제가 봤을 때 혈종이 오래됐으면 그게 다 섬유화돼서 흉조직으로 바뀌었을 거고. 딱딱하기도 물이 계속 차거든요, 여기서. 이게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그냥 좀 피가 차 있는 거 빼면 될 거고. 근데 사실 저도 귀 연고를 채취를 하기 때문에 거기 혈종이 차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뭐 볼스터 드레싱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양쪽을 좀 묶어서 압박을 딱 붙이는 거. 예,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귀 연골만 이런 만두기라고 하죠. 운동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형외과 원장님들 중에서도 귀 재건 수술만 하시는 분들 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분이 지금 계속 재발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혈종은 이미 지나갔고 거기서 그 연골에 염증이 생기면서 진물, 시로스 머티리얼이 계속 차면서 처음에는 그 니들 아스피레이션 하거든요. 피부과에서도 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해서 아스피레이션 됐는데 재발되면 이비인후과 가서 그냥 열어서 안에 있는 거 다 데브리하고 긁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캐스팅을 해서 딱 묶어놔야지 딱 이 압착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자꾸 재발해요. 이거는 가셔야 됩니다. 티타늄 플레이트를 제거하면 치과 의사는 구강내를 보면 윤곽인지 양악인지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사선에 티나지 않는 코 융비술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방사선에도. 실리콘만 안 쓰면은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 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표가 안 나겠죠? 매부리 코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콧대를 높이는 정말 이제 그렇게 뭐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뭐 진피라든지 연골을 이용해서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뭐 실리콘을 안 쓰고 이제 다른 재료를 쓸 수도. 그 실리콘에 따라갖고 뭐 저기 공항 검색대 걸리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가 진피나 기정 진피로 과하지 않고 티나지 않게 진피로만 수술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많이 높이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뭐 써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면 쓰겠고, 실리콘을 쓰면 안 되는 분들한테 써도 좋겠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재료의 우수성을 봤을 때는 자가진피나 기정진피의 단점이 예측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한 그렇죠. 반 정도는 흡수가 된다고. 맞아요. 내 거라도 반 이상 흡수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모양이 변하는 것도 있고 그런 단점이 좀 있어서 실리콘보다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좀 더 우수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네. 모양 미용상 그게 여러분 자가진피라 그러더라도 손 보고 나면요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내가 채취를 해도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어차피 하는 수술이면 미용에 맞게 하는 게 좋죠. 면도하고 크리오신티 발라도 되나요? 네, 바르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3대 운동 1RM 뭐예요? 저 처음 듣는데.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네. 스쿼트. 네. 다 원장님 운동 많이 하시니까. 데드리프트도 안 하고요. 스쿼트도 안 하고요. 또 뭐라고요? 그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는 하죠. 상체 운동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전형적으로 정말 노가다 우리 때 했던 체력장을 그냥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특별하게 내장기관에 병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제가 바디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했던 때 빼고 나면 뭐 특별하게 몸을 만드는 개념은 아니에요. 건강을 유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좀 설명드릴까요? 네,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나 1RM이 뭐의 약자예요? one rep maximum, one repetition maximum. 한 번 반복하는 거구나. 한 번을 했을 때 네. 가장 최대로 할 수 있는 무게를 물어보는 그런 네. 용어고 네. 이제 3대 500이라고 하면은 그런 3대 그 운동 말씀드린 거에 합쳐서 최대 무게가 이제 500kg가 넘는 건데 170을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뭐 네. 누워서 하는 체스트 프레스를 하나요? 그거 할 때도 100을 넘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90? 쉽지 않습니다. 네, 90까지는 해봤던 것 같아요. 테스트 프레스 90kg. 네. 그때 힘이 굉장히 그때 한참 이제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찍은 기억이 있긴 있어. 나만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한번 아유, 벌써 뭐 10년 지난 얘기인데요. 지금은 모든 몸이 D자입니다. 푹푹지만 D자.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얼굴에 실핏줄이 있어 GV 레이저 8번인데 다 안 없어져요. 다 안 없어져요. 어느 정도 보기 좋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8번 했으면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코끝이 동그랗고 샤프하지 않은 수술 중인데 이거 흔히 말하는 게 복코라 그러지 않나요? 이거 네, 동그란 그런 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샤프하게 바꿀 수 있나요? 네, 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복코 교정이라 그래서 이제 코폭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끝을 높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진 좀 줘 보실래요? 이 정도 되시나 모르겠다, 크레어님. 이거를 수술을 할 때 코를 높여준 거죠, 그냥. 또 높여주고 이제 코가 폭이 넓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연조직도 좀 제거를 하고 연도적으로 연골도 좀 모아줘서 이제 좀 좁아지게 그렇게 한번 수술하면 됩니다. 이 사진 있으면 참 좋은데 2주 정도면 회복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요즘은 성형을 하고도 그냥 일상생활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술할 때 제일 힘든 거는 코에 솜을 넣고 있는 건데요. 그럼 입으로 숨 쉬어야 되겠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뭐 잘 때 좀 숨 쉬는 것도 좀 불편하고 보통 제가 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뭐 재수술인 분들은 좀 오래 넣을 수도 있고 한데 보통 한 하루에서 3일 정도 코에 솜을 넣는데 그때만 힘들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테이프 붙인 게 좀 남사스럽서 그렇지 뭐 일상생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는 제가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서 그때는 뭐 어디 가면은 뭐 수술했구나가 티가 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때는 중요한 약속은 휴가를 쓰면 되겠네, 일주일이면. 그죠?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마스크 쓰고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성형 받는다는 게 숨길 일이 아니니까. 자가 능령골, 그다음에 기증 능령골을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본인의 조직이 가장 이론적으로는 좋겠고요. 네. 자가능력골의 이제 장점은 이제 자기 거라는 거고 이제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부위에도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얼마나 찢어요? 그 옆구리? 그거 이제 채취되는 양에 따라 다른데 2cm에서 한 3cm 정도. 그것도 흉이 되겠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밑선이 좀 명확하신 분들은 밑선 쪽으로 절개를 좀 가슴 수술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같이 비슷하게 해서 절개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증 연골의 장점은 뭐 이제 당연히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가능력 본인 재료가 좋다고 하지만 기증 연골을 썼을 때 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네. 신동우 원장님 아버지 키도 180이 넘습니다. 예, 신혜식 선생님도 180은 넘고요. 그다음에 그 어머니 키도 큽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다 받아서 188? 네, 맞습니다. 쉴 데 없이 크고 그래. 188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 크는 비결은 없죠. 부모 잘 만난 거죠. 뭐 전 밤에 어렸을 때는 이제 밤새 게임도 하고 잠도 좀 잘 안 자고 아무 상관없어요. 했는데
네. 솔로 지원 나왔을 때 의사를 때문에 했는데 현재는 더 어려워 인간적이에요. 예. 가슴 수술을 하고 싶긴데 부작용이 무섭다. 한번 만나 상담해 보세요. 예. 그게 외려 해보고 상담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낫죠. 예. 아크리프 따갑습니다. 얼굴에 바르면 따갑습니다. 예. 가슴이나 등에 쓰는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모공을 줄여드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나중에 이따 따로 제가 피부과 따로 해드릴게요. 신재료로 말연골이 있던데? 이게 뭔 소리예요? 네.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사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일단 써본 적이 있고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이제 기증맥 연골이나 다른 연골에 비해서 조금 좀 두껍고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주재료로 쓰기에는 저는 이제 기증연골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연골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연골을 이제 면역 처리가 안 되게 다 해서 이제 안티젠 대신 다 없앤 거죠. 없애서 쓴 겁니다. 논문도 실제로 환자들한테 써서 잘 유지가 됐다 이런 논문도 다 나와 있습니다. 콧볼 축소 교정기 효과 있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하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얼굴에 이제 괄사라 그러나요? 이제 얼굴에 이렇게 마사지하면 리프팅이 되고 얼굴 작아지고 그런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그날 잠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런 효과 없거든요. 11%좀 되는데 11%면 식스팩 안 나와요. 어렴풋이만 보여요. 되게 재밌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인데 저는 몸에 뭐가 생겨도 수술 안 할 사람이 미용적인 걸로는 수술 안 하죠. 운동은 그때 한참 많이 했을 때 몸은 정말 가벼웠었어요. 근데 정말 고개만 돌리면 먹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냄새나는 건 다 먹는 냄새고 안 하는 게 힘듭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건강할 만큼만 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다. 1시간쯤에 이제 2시간 했네. 오늘은 우리 신동 원장님 모시고 제 아들 같은 제 후배 의사입니다. 신동 원장님 모시고 코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과 상담해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전 다시 또 인사드릴 거고요. 이쯤에서 우리 신동 원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함익병 토크쇼 2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상포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뭐 여기 좀 심하게 나온 사진인데 원래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수두 바이러스, 치킨폭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데 어릴 때 대부분 요즘에는 그 수두 예방 접종을 하죠. 그래서 수두 예방 접종 때 들어와 있던 그 바이러스도 리액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수두 바이러스는 동일한 바이러스고요. 포진 중에 대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조스트라는 게 이게 라틴어로 띠 모양으로 생긴다는 뜻이에요. 띠. 그래서 생길 때 신경을 갉아먹고 생기기 때문에 신경 분포 모양으로 띠 모양으로 신경이 줄로 돼 있잖아요. 그 신경 줄을 따라가면서 바이러스가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오면서 피부에 수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통증, 신경을 갉아먹으니까 이 신경은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감각신경만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아프죠. 눈에 보이는 피부병보다 아픈 정도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수두를 일으키고 이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의 면역에 의해서 이제 짓눌려서 활동을 못하고 어디 숨어 있냐 그러면 우리 척추, 신경이 이게 척추가 내려가는데 옆에 갱그리온이라는 신경절이 있거든요. 신경절에서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내가 몸이 약해질 때마다 이제 대개는 한 번 생기면 종신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 감염되면 종신 면역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신경절을 따라서 기어 나오니까 신경절의 신경 분포가 우리 몸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비의 주행 방향하고 똑같이 갈비뼈의 주행 방향하고 똑같이 띠 모양으로 생기고 팔다리에 생기면 신경 방향이 직선이니까 그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죠.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요추, 흉추, 요 부위에 신경질에서 제일 많이 생겨요. 띠 모양으로. 통증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발진은 나중이고요. 증상은 몸이 이제 시름시름 좀 이렇게 약간 감기 기운이 심하게 있으면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어디가 쿡쿡 쑤셔, 옆구리가 쿡쿡 쑤신다. 뭐 좀 건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그러고 좀 이제 몸이 약한 사람들은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진행되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발진 없이 통증이 먼저 생기는데 예를 들면서 여기 이 자리가 콩팥 자리거든요. 콩팥이 있는 자리가 아프다고 막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 그러면 응급실 달려가죠. 달려가면 이제 제일 먼저 인턴 선생님이 누굴 부르냐면 비뇨기과 선생님을 불러요. 왜냐하면 콩팥에 돌이 생기면 정말 아파요. 이제 통증이 예민한 사람이 칼로 쑤시듯이 아프다. 근데 피부는 멀쩡하니까 비뇨기과로 입원을 하죠. 비뇨기과 입원했는데 엑스레이부터 찍죠. 왜냐하면 콩팥에 돌은 엑스레이 찍으면 되게 그 석회화가 돼.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찍으면 돌이 나오거든요. 근데 찍었는데 깨끗해. 그래도 아프다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 안 나오면 나중에 CT 찍어서 확인하지 그러고선 환자는 입원을 시킨다고 집에 보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3일 있으면 이제 피부과에 컨설팅이 납니다. 이번 이유는 이제 임프레션이라고 그러죠. 이번 이유는 레날스톤 콩팥에 돌이 생겼다라고 진단했는데 엑스레이 안 나온다 그러고 3일쯤 입원하고 난 다음에 물집이 이제 그 부위 생겨요. 그러면 이제 비뇨기과에서 컨설팅이 와요. 와서 이상하다. 우리가 그 돌 때문에 입원시켰는데 돌은 잘 안 보이고 뭐가 물집이 잡히네. 그러고 이제 전화가 오면 가서 보죠. 그러면 이제 대상포진이에요. 전형적으로 비뇨기과에서 우리가 입원한 자 중에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통증이 먼저 생기는 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상에는 보시면 띠 모양이 아니라 군집성 수포가 두 줄이에요, 벌써. 이 사람 면역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되게 대상포진이 생기면 하나씩 생겨요. 이런 물집들 한두 개씩 이렇게 뜩뜩뜩 해서 한 줄로 생기는데 이 벌써 신경줄 두 줄이거든요. 이 사람은 면역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몸의 반쪽만 생깁니다. 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이 조스트라는 게 라틴어로 띠라는 뜻이거든요. 띠. 그래서 띠가 한문으로 쓰면 대상이 띠대자예요. 혁대할 때 대자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번역할 때 대상, 띠 모양으로 생기는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한 줄이 생기는 거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무리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두 줄 이상 생겼다.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서 이게 두 줄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중심을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대개는 에이즈 환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따고 난 다음에 에이즈 환자를 2명을 봤는데 2명, 3명 봤는데 다 대상포진 갖고 진단했었어요. 대상포진이 중심선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띠가 3줄이거나, 그러니까 보통 한 줄이거든요. 한 줄. 혁대가 한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줄이 생기는 거예요. 넓게. 그러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에이즈 환자 외에는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이 말기 암 환자라든지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그래서 레지던트 때 한 명 보고 다음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또 한 번 보고 두 사람 다 에이즈 환자였어요. 뭐 당연히 알죠. 짐작이 가죠. 짐작이 가니까 이제 피검사부터 먼저 하죠.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몸의 면역이 약해지면 어릴 때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감각신경을 타고 띠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병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개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도 벌써 3줄인데 이 정도면 저는 피검사해요. 그냥 한 줄 이렇게만 생기면 최근에 뭐 2주 이내에 힘들게 무리한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한 줄, 2줄, 3줄 생겼는데 젊다. 그러면 피검사 해봅시다. 그래요. 틀릴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인의 경우에는 전 2명 다 외국인이었어요. 또 한국인의 경우에는 에이즈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과로라든지 숨겨진 심각한 면역 억제성 질병이 있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리스크 진단에 에이즈가 진단될 확률은 되게 낮지만 서구인들은 에이즈가 많으니까 이제 하면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 신경절이 제일 넓은 데가 흉추, 요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몸통에 제일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있다 보면 이제 얼굴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에 생기면 이 경추에서 이제 있다가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거거든요. 운 나쁘면 이렇게 타고 오면 어디가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눈에 이거 생기면 그냥 각막 다 망가집니다. 실명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또 예후가 되게 안 좋아요. 어디든지 생길 수 있어요. 통증이 먼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대상포진 치료약이 언제 나왔냐? 에이즈가 이제 미국에서 1980년대, 90년대 미국의 NIH에서 제일 많이 연구했던 게 에이즈거든요. 그때 만들어졌던 약들입니다. 에이즈 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약들이 이제 항바이러스가 나왔죠. 옛날에는 에이사이클로비어라는 약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 너무 많이 먹어야 되고 신독성이 되게 강해서 입원해서 썼어요. 정맥 주사로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팜사이클로비어, 판비어가 나오고 발트렉스가 나오고 그러면서부터는 약이 이제 뭐 일주일만 먹으면 발트렉스 기준으로는 6, 7, 4, 하루에 6개씩 42, 판비어 기준으로 21개, 하루 3번 먹으면 됩니다. 일주일 먹는 약이 한 40개, 20개, 40개 이렇게 되면 완치가 되죠.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와서 빨리 치료하면 이건 늦게 온 거예요. 요 정도도 늦은 거예요. 요거보다 더 통증 있고 이런 물집 한두 개 생길 때 그때 약 먹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발진 없이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쓰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발진 있고 피부과 사람들이 전문의가 보면 이런 발진 한두 개만 봐도 통증하고 딱 히스토리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약을 일찍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약 먹으면 되고 예방하는 거는 요즘 백신 여러 종류가 많이 나왔어요. 신규류인가 그런 거는 뭐 효과도 되게 이제 예방 효과가 높죠. 그 다음에 그래서 워낙 이제 뭐 진단은 피부과 전문의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약을 먹고 치료하면 후유증 남지 않게 빨리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도 많이 나와서 백신을 맞는데 백신 예방 효과가 예전에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실제로. 맞아서 백신되는 면역되는 확률이 50%뭐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80% 이상입니다. 네.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씩 보죠. 예방 백신을 한 번 맞으면 뭐 되나요?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나요? 싱글엑스인가 싱글레인가 그 논문 나온 거 보면 11년까지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개 한 10년 정도 보죠. 요즘 나온 백신 같으면 10년 정도 보고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상포진 증상이 통증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아랫배 쪽이 아프다. 그러면 어딜 갈 것 같아요? 물집 안 잡혔는데 거기가 아프면 맹장염이죠. 외과 가죠. 그게 맞잖아요. 네. 대상포진은 죽고 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서 문제지 이 병이 생사를 뭐 일으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거기에서 제일 의심되는 데를 먼저 가죠. 그래서 피부과는 나중에 물집 잡히면 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면 저기 갈 거고 외과 갈 거고 하복부가 아프면 여성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도 갈 거고 오른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가 아프면 비뇨기과도 가고 뭐 그 어느 부위에 내부 장기에 통증이 있을 만한 데는 다 본인들이 먼저 가죠. 갔다가 진단은 하여튼 물집입니다. 물집 딱 잡히면 진단하죠. 에이, 대상포진하고 한포진하고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한포진은 손바닥에만 생기는데요. 뭐 여기는 대상포진 생기는 경우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여기 내려가는 신경이 경추에서 내려가는데요. 손바닥에 대상포진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력을 어떻게 올 수 있나요? 면역력 얘기는 지금까지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할 때 늘 했던 얘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은 제때 자야 됩니다. 7시간 내지 8시간 푹 자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이러면 맨날 하는 얘기야. 맨날 왜 하겠어요? 여러분이 실천을 안 하니까 맨날 같은 얘기 또 하는 거지. 하루에 7시간, 8시간 밤 10시, 11시에 자서 7시간, 8시간 자고 새끼 식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하고 뭐 젊은 사람은 또 다르긴 하겠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승진이고 재산이고 사업이고 나이 들어서는 하면 안 돼요. 60이 뭐 청춘이다. 그거는 이제 뭐 부려먹는 사람들 얘기고요. 60이면 은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때까지 내가 일군 게 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줄여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이런 병 안 걸리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면역을 높이는 겁니다. 네. 대상포진은 왜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생기나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잠복하게 있다가 기어 나오는데 언제 기어 나와요? 네, 내 몸이 약해질 때.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든 사람, 노약자, 그 다음에 지병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 같으면 에이즈, 뭐 백혈병, 뭐 이런 심각한 면역 억제 질환을 가진 경우에 걸리는 거죠. 네.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단순 포진, 헤르페스 심플렉스라는 거 있잖아요. 입주에 생기는 거. 그것도 똑같아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그 뒤에 신경절, 갱그리온에 있다가 몸이 약해지면 그 자리를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두 바이러스는 대상포진이 한번 생기고 나면 되게 중심 면역이라 그래요. 특별한 병이 없으면 중심 면역이라 그러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6개월 정도 면역이 생기죠. 1년에 한두 번씩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모든 바이럴 디지즈는 면역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럴 디지즈가 걸리는 거죠. 제가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유행할 때 전 국민이 백신 안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나 그거를 혹세무민했던 일부 공부하지 않는 전문가, 인양하는 의사들이 나와서 백신 안 맞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다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맞았냐? 코로나 백신 자체가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백신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은 외려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나는 그것 때문에 폐렴이 생겨서 죽을 정도로 면역이 약하지 않다는 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내 면역을 유지할 만큼 건강하게 살거든요. 예. 그러니 안 맞는 게 당연하죠. 맞으면 맞고서 생긴 부작용은 그거는 예측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백신이 만들어진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 백신 제가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왜? 걸리지 않을 거고요. 지금 제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 이 정도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생길 일이 없을 거고요. 생긴다면 정말 내가 이 사회생활을 완전히 은퇴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는 경고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은 무조건 은퇴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했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활동할 만큼 이 면역체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니 일 그만하라는 시그널이 저는 대상포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백신 안 맞아요. 걸린다? 대상포진이 만일에 걸린다? 일 그만둬야죠. 이제 그만해야죠. 나이도 60세신데 언젠가 은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를 잡고 있지를 못해요. 나를 언젠가는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그날이 뭐 대상포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식으로 내 몸의 면역의 시그널 중에 하나가 약하게 면역이 떨어지면 단순포진, 면역이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대상포진이라는 병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이 병 자체로 죽을 일은 절대 없어요. 대상포진으로 사망한 사람은 뭐 없어요. 케이스 리포트도 없어요. 남는 건 이제 통증이죠. 통증이 남는데 그것도 조기 진단해서 빨리 약 먹으면 뭐 통증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 제가 대상포진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되게 안전한 백신인데 왜 안 맞느냐? 그냥 내가 이 병이 생기면 일을 그만하고 사회생활을 그만하라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20대, 30대 젊은 사람이 뭐 대상포진 백신 맞아야 돼, 말아야 돼요? 한 10년 정도 가는데 죽을 때까지 몇 번을 맞으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필요 없거든요. 20, 30대가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걸려서도 안 되고, 건강 관리를 잘 못하면 걸리는 거기 때문에 20, 30대가 이런 걸 예방접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40대 안 해도 되죠. 50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60대 건강에 좀 자신 없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겠죠. 노약자들이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왜 하느냐? 지병이 있는 사람. 그래서 백신에 무조건 맹신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대상포진 백신을 안 맞는 이유가 아직은 안 걸릴 것 같고 이것이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리하게 살잖아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걸려요. 그러면 빨리 일 정리하라는 얘기거든요. 백신을 맞고 대상포진이 안 걸리면서 몸을 마구 힘들게 하지는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자주 걸린다. 일주일 휴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상포진에 걸렸다. 삶의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나는 백신은 다 맞아서 어떤 병도 안 걸릴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해서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본인의 생각이고요. 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죠. 네. 여드름 치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여드름 치료에 먹어야 될 약은 바이독시 같으면 바이독시 하나만 드시면 돼. 나머지는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아크리프 등이나 이런 데 바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 따갑지 않으면 써도 됩니다. 네. 마스크 썼는데 콧대 부분이 어두워졌다고요? 색소 침착이 남았겠죠? 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죠. 네. 마스크 때문에 뭐 색소 침착이 생기지는 않고요. 피부염이 있었으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네. 헤르페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대상포진에 감염. 대상포진은 감염병이 아니라 이미 감염된 게 리액티베이션 된 거예요. 헤르페스 심플렉스는 그거는 감염병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족보가 같은 집 족보라서 약이 똑같은 거죠. 두 병이 연관이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오른쪽 등 옆구리 심한 통증 뼈 있는 거. 예. 네, 맞아요. 예. 뭐, 담 들렸다고 파스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래요, 다. 예. 티파니에서 아침 올림은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그 상황을 한번, 그게 언제지, 나이가 언제였는지 상황을 한번 잘 보시면 그냥 걸리지 않아요. 멀쩡하게 사는 생활에서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최소 2주 전에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주 뭐 한 3, 4일 날밤을 새거나 이 정도 돼야 되지 하룻밤날 샜다고 생기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편하게 살아야 돼요. 독감을 한 달 정도 앓을 정도면 얼마나 무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무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독감에 한 달 걸리죠. 걸렸을 때 치료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판비어나 발트렉스 같은 걸 먹으면 저렇게 통증이 오래 가지 않아요. 일단 만일에 치료가 늦었고 약을 제때 못 써서 통증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진통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통증 클리닉을 가시는 게 좋아요. 통증 클리닉을 가시면 좀 이렇게 먹는 약, 진통제를 최소화하면서 통증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단순포진, 대상포진은 딱 보면 다른 거예요. 피부과에서는 100m 밖에 봤어도 알고요. 본인들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2번, 3번 재발되면 단순포진이고요. 대상포진은 일생에 한 번 걸리는 겁니다. 2번째 걸릴 때는 정말 면역 상태가 극도로 떨어져서 다른 신체 장기에도 이미 생명이 위태로울 만한 질병이 생겼을 때 2번째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진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 것은 그건 피부과 전문의 영역이고요. 단순포진 초진이거나 대상포진 초진일 때 피부과 전문의 보면 알아요. 일반인이 그걸 알려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2번, 3번 반복되면 단순포진. 처음 생겼다. 대상포진.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행복한 인생님은 힘든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입술에 포진 생겨도 2주 간다는 얘기는 헤르페스가 굉장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면역이 안 좋은 거예요. 항바리세 2주면 다 생겼으니까 뭐 거의 다 이제 나을 거예요. 대상포진 걸릴 때 음식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면역 얘기하는데 음식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음식을 잘못 먹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대상포진 걸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싱그릭스의 대상포진 예방률 한 80% 넘게 나올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신을 맞지 않는 제 이유. 여러분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상포진은 하여튼 내 몸이 아주 상태가 안 좋을 때 걸리는 병이다. 30, 40대에서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삶의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되고요. 60, 70에 생겼다. 그러면 은퇴하셔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수포 생겼으면 약 바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약 먹고 약 바르는 거예요. 약 다 나와 있으니까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대상포진이 걸렸는데도 술 생각날 정도면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피부과 약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술 생각이 난다. 술 먹어야 되는 약속이 있다. 그게 잘 나간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대상포진 왜 걸리냐 그랬어요. 왜 걸린다 그랬어요. 에이즈 환자들이 걸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그 정도로 면역이 떨어져야 걸리는 병인데 그 병이 걸리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도 되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다른 일반적으로 뭐 두드러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두드러기 약 먹으면 술 먹어도 돼. 먹어도 상관없어요. 여드름 있는데 술 먹어도 돼. 여드름 약 먹으면 술 먹어도 돼요. 그런 상관없지만 면역이 극도로 떨어져서 지금 심각한데 거기다 술을 먹겠다 그러면 안 되죠. 연고는 항생연고 발라야 됩니다. 먹는 약은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대상포진의 수포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로 전염이 되냐 안 되냐는 건 논란의 여지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몸이 건강하면 전염이 안 되고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면 전염이 될 개연성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내 몸이 건강하면 병 안 걸려요. 아주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모든 바이럴 디지즈는 본인의 면역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는 늘 돌아다니는 거고. 구순포진 일주일이요. 한 번 걸리면 6개월 가요. 그래서 1년에 2번까지는 헤르페스가 재발될 수 있어요. 살면서. 근데 1년에 서너 번이 생긴다? 면역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육통의 형태로 나타나고 뭐 칼로 찌르는 느낌이다 그러고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백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맞는다니까요. 몇 세부터라는 게 아니라 건강에 자신 없으면 맞으면 돼요. 되게 한 10년 갈 거예요. 가다실 맞는 거요? 저는 뭐 성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 맞습니다. 접종은 뭐 상관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백신을 맞으면, 주사 맞으면 아프죠, 뭐. 제로큐탄을 1년 이상 먹는 거는 무조건 뭐 약 끊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프로페셔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드시면 되는데, 제로큐탄은 1년에 100개에서 120개를 먹게 되면 간 수치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올라가요. 1년씩 약 먹이는 약은 아니에요. 제로큐탄은 그냥 1년에 100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개 이내를 먹어도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런 약 100개에서 끊을 거니까 올라갔던 거 다 되돌아가는데 검사할 것도 없어요. 1년 먹어서 무조건 올라가 있어요. 그만 먹으라고요. 그래서 여드름 약은 1년에 100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약 발라야 됩니다. 약이 좋다고 약만 잔뜩 먹으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긴다니까요. 프로페셔널은 아무 문제 없어요. 특별하게 증상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외과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완치됐으면 재발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완전히 딱 그 혈종이나 그 시로마라 그러거든요. 그 진물이 처음에는 피가 고였는데 나중에는 누런 진물이 나와요. 그 진물만 완전히 빼고 그 다음에 캐스팅해서 딱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재발 없어요. 1년 먹었으면 무조건 끊으세요. 검사하기 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증상이 피부에 안 나타나는 자반이 어디 있습니까? 자반이라는 건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건데 눈이 안 나타나면 자반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반증이 아니라고요. 자반이라는 건 뭘로 진단하냐?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거예요. 눈으로. 눈이 안 보이는 자반은 없어요. 피멍은 아니에요. 네. 눈이 이상이 없으면 자반증이 아니니까 뭐 치료제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네. 오늘은 질문이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포진에 대한 생각들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 건강의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 건강의 척도. 그래서 저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대상포진 걸려서 내가 통증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백신 맞는 분들한테는 거꾸로 얘기해요. 그냥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삶을 살면 아주 좋은 내 건강의 척도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평생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평생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보셔도 된다. 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맞을 필요 없다라고 저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보톡스 안 맞습니다. 저는 내 몸에 뭐 이상한 거 넣는 걸 싫어해요. 예. 약이든 뭐 이물질이든 수술이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내 몸에 해로운 일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야지 수술도 받을 확률이 떨어지고 바이러스 질환에 걸릴 확률도 떨어지고 그래야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얌전히 곱게 살다가 삶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게 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옳으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방식에 따라서 돌아가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피부가 두껍게 바뀌는 게 아토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아는 게 아토피고 아는 게 알레르기니까 자꾸 갖다 붙이는데요. 아토피는 유전병이고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거고요. 피부가 두껍게 된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많아지죠. 두꺼워지지는 않아요. 얇아집니다. 예. 네, 자비님이 잘하신 거예요. 29살이라도 약은 계속하면 대상포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잘 때 10시간, 1시간은 자라, 7시간, 8시간 꼭 자라, 이런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노동법에 보면 밤 6시 이후에 노동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을 50%를 주게 돼 있어요. 이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물론 뭐 밤에 근무하는 게 산업혁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이 처음 벌어졌을 때 방직기를 만들잖아요. 영국에서 옛날에 면제품, 양모제품 수출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옛날에 손으로 물레 돌려갖고 실배해서 이거 눌러갖고 천 짰잖아요. 그걸 기계가 하잖아요. 그럼 기계만 돌아가면 돈이 벌리는데, 영국의 그 부르주아지의 사장들이 그 기계를 석탄만 떼서 전기만 발전되면 다 돌아가는데, 그거를 밤이라고 쉬고 싶겠냐고, 그 욕심 많고 돈에 오리엔테이션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계를 돌리는 거야. 고장만 나면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 다 팔 수 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얼마나 식민지에서 싼 면제품을 쓸 수 있냐고요. 자국민들이 생산하면 일일이 물레 돌려서 면화 솜을 터서 실을 만들어서 이 직조기에 넣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갖고 손으로 짜면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근데 이걸 뭐 기계 돌리면 막 나와. 전 세계에다가 수출할 수 있어. 면화는 인도에서 막 갖고 들어와. 뭐 미국에서도 갖고 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벌리는데 기계를 밤에 세우겠냐고요. 안 세우죠. 그래서 야근을 시킵니다. 야근을 시켰더니 죽어요, 사람이. 일찍 죽어요. 특히 요 실 물레 갈아 끼고 하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어린애들 많이 시켰어요. 그때는 뭐 몇 살 이하는 고용하면 안 돼. 우리 14세 이하는 고용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법도 없어요. 그냥 뭐 돌리는 거야, 돈 주고. 근데 이제 영국에서 보니까 너무 죽어요. 병이 걸리고 온갖 병이 다 걸리고 애들이 일찍 죽고 뭐 젊은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면 왜 그러냐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야근이에요, 야근. 밤에 잠 안 재우니까 사람이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병 걸리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야근 시키지 말라는 게 법에 말이 안 통하니까 밤에 일하면 월급 더 주라는 건 노동법에 명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급여를 50%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근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없어요. 일의 업무량으로만 따지면 적죠. 주변이 다 조용한데 업무량이 줄죠. 그런데도 야근을 하면 더 주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근 많이 하는 직업이 있던 그분, 자비님도 빨리 그만두신 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일 계속해서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건강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이 피부과 하는 이유 중에 돈을 잘 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당직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당직이 없어 피부과 했어요. 외과를 원래 신경외과를 되게 좋아했는데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요. 1시간, 2시간 그냥 잠깐 이렇게 벽에 기대 자고 그러고 살거든요. 2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수도 10년 뒤에 다시 맞으시면 돼요. 남성형 탈모의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냐고요? 누가 하다 그러던가요? 비용 생각 잘 해보십시오. 약 먹으면 됩니다. 자, 내가 대머리예요, 제가. 제가 대머리예요. 주사 안 맞았어요. 약 먹고 살아요, 약 바르고. 이 정도 대답하면 됐죠? 네. 스마일 라시코 눈가, 눈밑 리프팅에 스킨 부스터네요. 안과세만 상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식 수술하고 나면 거기에 그 각막을 일부 벗기거든요. 벗기고 수술하고 다시 덮는 건데 눈밑 리프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되면 여기 만지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분리되면 곤란하죠. 네. 이제 일 그만할 나이가 됐잖아요. 저도 나이 63이면 은퇴 준비해야죠. 화수목을 쉬면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가지 않는 일들, 산에도 좀 더 가고, 골프도 한 번 치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옛날 같으면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면 화요일로 환자 보고 와서 했죠. 힘들죠. 오늘 같은 경우 등산 가서 단풍 구경하고, 그리고 여유롭게 씻고 밥 먹고 오니까 여유롭죠.
이 나이에 제가 뭔가를 더 한다 해서 이럴 게 별 게 없어요. 내 몸 건강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다행히 뭐 복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지 않아도 벌어놓은 돈과 저축한 돈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연금도 있고 뭐 보험 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 있죠. 팔에 찰과상 연고 쓰고 스페멘트 붙이는 게 좋아요. 튀어나오지 않는 검버섯은 약 바르시면 됩니다. 레이저 할 필요 없습니다. 바른 멜라논 크림 바르시면 돼요. 켈로이드 피부는 사춘기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켈로이드 잘 안 나타나요. 사춘기 이후에 상처 생기면 켈로이드 생기는데 그게 다 유전자로 정해져 있어요. 입술이 각질 생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아토피가 계속 있는 사람 아니면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이 나랑 안 맞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 둘 중 하나예요. 여드름이 자주 오면 약 먹고 약 발라야죠. 제로콜라님. 여드름이 자주 생기면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약 바르시라니까요, 뒤에 지킴님. 만져지지 않는 검버섯은 약 바르면 돼요. 멜라논 크림 바르면 된다니까요. 제가 멜라논 크림과 가면 강의도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레이저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춥고 건조해서 푸석푸석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루성 피부염에서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이유는 면역이 떨어져서요. 여기서 크리스마스 선물님 지루성 피부염 검색하면 나와요. 그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무리해서 그래요. 종아리가 계속 튼다고요? 목욕을 너무 오래 해서 그렇죠. 목욕 5분 이내에 끝내세요. 종아리가 트는 건요, 대개는 근성 피부염이에요. 로션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욕을 5분 이내에 끝내고 비누질 하지 마세요. 손으로만 가볍게 씻어요. 원형 탈모의 원인은 한두 군데 생기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 군데 생긴다? 그럼 면역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대학병원 가셔야 됩니다. 한 개, 두 개가 반복적으로 생긴다? 스트레스예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3개월 후에 백신 접종을 한다고 스테로이드를 왜 석 달이나 먹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뭐 그게 아주 류마티성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 아닌데 피부병 때문에 석 달씩 약 먹었다 그러면 좀 많이 먹었죠. 백신이 언제든지 맞아도 되죠. 효과가 떨어지겠죠. 스테로이드를 석 달 이상 먹어서 백신 맞으면 면역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니까. 스테로이드가 면역을 떨구는 약이에요. 제 유튜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체력이 방전이 돼서. 저거 하면 저 아파요. 사실은 한 2년 유튜브, 개인 유튜브 하는데, 그냥 뭐 주저리 나와서 되지도 않는 얘기나 하면서 정치인들 욕이나 하고 남 비방이나 하고 하는 그런 유튜브라면 뭐 매일 해도 뭐 하루 종일 다 하겠죠. 근데 제가 했던 유튜브 여러분 콘텐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고급진 유튜브 하는 데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제가 지금 초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 초대하면 되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만 하잖아요. 저는 뭐 그거를 하고 환자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뭐 유지는 해놓고 있어요. 제가 내 개인 유튜브를 하는 날이 오는 날은 아마 은퇴하는 날이 될 거예요. 은퇴하면 개인 유튜브 해야죠. 왜냐하면 해줘야 될 얘기들이 많고 전해야 될 정보들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들이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뭐 구독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래도 난 내가 살아온 방식이나 내가 생각했던 방식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런 방송들은 좀 할 생각은 있어요. 일 좀 더 줄면.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은 물하고는 상극이에요. 물하고 상극이니까 물에 절대 가면 안 돼요. 물에 5분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씻을 때도 손으로만 씻고 바디로션 쓰시고 그러면 돼요. 원형 탈모 생기면 저기 하면 돼요. 그냥 좀 센 스테로이드 있어요. 더모베이트 같은 거. 제일 세거든요. 나와 있는 스테로이드 중에서는 제일 세요. 그거 하루에 서너 번씩 바르면 돼요. 뭘 또 주사를 맞아요. 립밤 아니요. 건조해지면 입술이 건조해. 여기는 피지가 안 나오니까 건조해지죠. 이렇게 립밤 바르시면 되고요.
질병이 있어서 생긴 거라면 약을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립밤 안 쓰고 챕스틱 안 써요. 안 트잖아요. 병이 없으면 괜찮아요. 좀 건조할 뿐이죠. 보습제 안 발라도 돼요. 근데 건조하면 바르시라는 거죠. 뭘 한 개만 발라요. 한 개면 충분하지. 지방종이 커진다. 그럼 수술해야 돼요. 냅두면 김일성이 옛날 목이 혹 생긴 것처럼 커질 수도 있어요. 딱지 떨어질 때까지 연고 쓰시면 돼요. 여드름하고 식습관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이미 60년대 다 논문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논문은 지금 이제 보면 뭐 글루코즈 성분을 많이 먹고 당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더 생기더라. 이런 논문들은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에요. 식습관과 여드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96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했던 큰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백 명을 상대로 해갖고 음식하고 여드름 계속 다 세봤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여러분이 당을 많이 먹으면 인간한테서 사람한테서 여드름이 생기더라. 스트레스 받아서 당도 땡기고 여드름도 생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 60년대 나온 논문이 그 옛날 논문 아니야. 진실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가 실험 안 합니다. 사람들을 몇백 명씩 그룹핑을 해갖고 뭘 먹이고 뭘 안 먹이고 뭐 먹이고 뭐 다 개수 셌어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개인이 나는 이거 먹으니까 여드름 생기는 것 같더라.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되지. 이걸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논문은 나와 있고요. 자, 글루코즈 고당, 그러니까 글루코즈 레벨이 되게 많이 들어가면 뭐 면역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거. 그러면 당분 많이 먹으면 다른 몸은 건강해지나요? 다 나빠지지? 우리 몸 속에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암 환자도 당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다 똑같아요. 당뇨 환자는 당연히 안 되고요. 고혈압 환자도 안 되고요. 간 나쁜 사람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습관 갖고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드시고 싶은 거 먹는데 내가 그거 먹을 때마다 여드름이 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드시지 마세요. 딴 거 드시면 되잖아.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못 먹어서 병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많이 먹어 걸리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근거가 훨씬 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이 땡길 때, 우리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초콜릿 땡기고 뭐 이렇게 라면 땡기고 그러잖아요. 떡 이런 거 좋아하고. 그 느낌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여드름이 생겼다 그래야지 당근 먹어서 생겼다 그러면 안 되지. 교통사고 났는데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졌는데 다리 부러지니까 팔 부러지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원인은 뭐예요? 교통사고예요. 무슨 병을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때 복잡하게 여러 개 약을 주면 되게 좋은 거에 생각이 드시죠? 속만 버려요. 유전적인 탈모, 대머리가 있으면 프로페시 하나 먹으면 됩니다. 멜라논 크림은 처방받아야 됩니다. 대학 저기 근처에 피부과를 가셔서 처방받으시면 돼요. 아들이 오랫동안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요, 유전이에요, 유전. 오랫동안 여드름이 안 없어지는 건 유전입니다. 피지가 많이 나는 지성피부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내리는 커피 하루에 5잔 마시는데 건강에 문제 없을까요? 예. 괜찮은 사람은 마셔도 됩니다. 여기서 괜찮다는 얘기는 수면입니다. 수면. 카페인에 대해서 하루 5잔 먹고도 잠을 잘 잔다. 드셔도 돼요. 잠을 못 잔다. 마시면 안 되죠. 제시카님한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50대까지는 하루에 커피를 그냥 물 먹듯이 먹어도 밤에 오면 자요. 근데 요즘에 커피 1잔 먹고 2잔 먹으면 밤에 잠자기 힘들어요. 뭐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카페인을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잠을 잘 못 자는 상황이 됐는데 커피 때문에 그게 더 악화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이유도 없죠. 옛날에는 5잔, 6잔 먹어도 잘 잤으니까 마셨고 지금은 2잔만 먹어도 잠이 안 오니 아침에 출근해서 1잔 끝. 커피 냄새 좋죠. 더 먹고 싶지. 저는 술보다 커피가 더 먹고 싶어요. 못 먹는 거예요. 못 자니까. 내 몸이 그걸 받아주지 못할 상황이니 안 하는 거죠. 마시고 싶은 욕망 있죠. 그럼 뭐 술하고 담배랑 다 똑같아요. 마약도 다 똑같은 거고. 그게 내 몸에
내가 수면을 유도하는데 불편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나는 마시고 싶으면 마시겠다. 그거는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싫으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잠 못 자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5잔을 먹어도 잠을 잘 자면 드시고 잠을 못 자면 드시지 마세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저는 그게 환갑 직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환갑 전후에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커피를 좀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안 되는구나. 커피도 많이 마실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한 잔. 그래서 아껴 먹습니다. 네, 아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이 너무 좋으니까. 수염 제모 레이저 수염 제모는 완벽하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겨드랑이 제모라든지 다리 제모 같이 이렇게 털이 굵은 건 제모가 잘 되는데 수염은 가는 털이기 때문에 레이저 해도 개수는 좀 줄긴 하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코 성형할 때 부작용 무조건 나오나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아까 얘기했죠. 1% 정도 생긴대잖아요. 예. 급성 부작용은 대개는 감염이죠. 예. 옛날에 L자로 했던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삐지고 나온다고. 요즘 운동 얼마나 하냐고요? 하루에 10,000보에서 30,000보. 오늘 같은 경우는 등산 가서 정확하게 30,000보 걸었어요. 여유롭죠? 뭐 하루 종일 노는데 뭐 단풍 보고 좋죠. 예. 레이저 좀 10번 했으면 뭐 그냥 그만하시죠. 예. 자꾸 해도 완전히 없어지니까 솜털은 다 없어지진 않아요. 가른 털은. 굵은 털만 잘 없어집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동우 원장 모시고 코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살펴봤고요. 대상포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할 때는 뭐가 좋다더란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건강 정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랑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에 대한 숙고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제 절친인 사람이 이제 다른 피부과의 사람인데 이 친구는 모든 호흡기 질환에 백신 다 맞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폐렴, 포도상구균 폐렴,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거 다 맞습니다. 왜 맞니?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폐가 약하대. 그러고 보니 그 친구 담배도 안 피워요. 어쩔 수 없죠. 저요? 담배도 가끔 피고요. 한두 가지씩 피고 그 다음에 그런 주사 안 맞습니다. 걸려도 아직까지는 버틸 만한 힘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지금 건강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간접적으로 저는 체크를 하죠. 안 걸리려고 애는 씁니다. 마구 살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신이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너무 그게 맹신하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포진 백신 맞고 마구 그냥 무리해서 몸을 굴리는 것보다 안 맞고 조심조심 사는 게 내 건강에 더 좋다는 얘기예요. 대상포진은 막았겠지만 무리하면 뭐 대상포진만 문제입니까? 몸 안에 다 문제가 되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백신을 대하는 태도가 접할 때 대하는 태도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